네, 앞으로 2, 3분 후에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나 장내에 계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와주셔서 저희 세미나 본격적으로 시작 전이니까 잠시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다수 분들이 우리 한국 청중들이시기 때문에 외국 발표자들께서 아마 영어로 발표하시기 때문에 그 영어의 발표는 예전에는 동시통역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자막을 통해서 외국 발표자들께서 발표하시는 부분들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부의 번역 오류나 또는 일부의 그 타임 이 차이가 났을 경우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회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수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방문해 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신 내빈 청중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의 고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외국 발표자들 위해서 잠시 안내만 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foreigner speakers, we already prepared some kinds of our seminar. So actually, our simple ceremony, kinds of some opening address or welcome address, and then we will begin the sessions. So please understand. Before the last time, we already explained the explanations, some kinds of simultaneous translation system. Please understand, and we will start. Thank you very much. 예, 그럼 지금부터 제3회 금융범죄 예방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강욱 협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강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회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변함없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금융연구원 이학용 원장님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님, 경찰청 홍석기 수사국장님, 금융감독원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 오늘 세 번째 세미나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본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어 이제는 금융기관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핀테크, 법조계, 학계,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폭넓게 동참하는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우리의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거듭될수록 초국가적 금융사기의 위협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에서 2024년 8,50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심각하여 인터폴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전 세계 금융사기 관련 통보 확산 조치가 54% 증가했고 1,500건이 넘는 초고가 금융사기 사건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음성 합성 기술의 활용은 범죄의 산업화, 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사항은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대응 역시 빠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서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모색하고 국제 공조와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이번 제3회 세미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가 초고가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의 급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도 안전한 금융거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융권, 수사기관, 규제당국, 학계, 산업계,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할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특히 해외에서 오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세미나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전문가 초빙, 행정지원 등을 책임져 주신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고철수 부회장님과 한국금융연구원 이은석 실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뜻깊은 논의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강욱 회장님의 개회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 세미나를 매년 올해가 3회차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더 큰 그런 발전적 정책 제언을 주고 계신 우리 한국금융연구원의 이항영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항용입니다. 우선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제3회 금융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 강욱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님과 경찰청 홍석기 수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발표를 위해 멀리 해외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작년까지와는 달리 금년의 제3회 세미나는 UNODC,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미국 FBI, 영국 내무부, 싱가포르 경찰청 등 해외에 유수한 법 집행기관들의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국제 세미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국가 사기 범죄의 최근 현황과 캄보디아 범죄 관련 특별 세션, 그리고 업권의 사기 방지 대응과 국가별 사기 방지 체계 등과 관련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사기범죄는 날이 갈수록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등과 같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기범죄는 더욱더 정교해지고 탐지가 어렵게 되었는데 초국가적인 성격은 이를 예방하는 데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불법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등은 대표적인 폐해와 악용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여 범죄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데 있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한 사기 범죄 동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들의 대응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조 노력 및 공동 대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중요한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환영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금융위원회는 이 초국가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정부 부처 중에서도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계시고 선봉에 계신 우리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입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게 된 금융범죄예방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국가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강욱 회장님과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경찰청 홍석기 국장님, 그 외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기빈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전례 없이 고도화된 금융범죄 수법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마약 범죄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초국가 사기 행각으로 진화하였습니다. AI를 활용한 음성 변조, 악성 앱 등으로 무장하여 국민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단속이나 검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최근 피해 규모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피해가 연간 2만 3천 명, 1조 2천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큰 위협을 주는 사회 악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 에이셉을 통해 4개월간 21만여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융보안원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서 4천여 건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약 347억 원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셉이 의심 거래를 보다 적시에 탐지, 차단하여 국민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공동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자산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완비하는 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비자가 입게 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회사 스스로 보이스피싱 방지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의 정당한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면책 규정을 둘 예정이며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신종수법의 금융사기 범죄도 뿌리 뽑기 위해서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신종 스캠이나 대포 계좌 등 새로운 유형의 신변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심 계좌 탐지, 지급 정지, 자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현행 법률 수준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피해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금융사기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범죄 집단은 언제나 공적인 방어체계의 허점을 파고들고자 끈질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될 초국가적 금융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금융정책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진장 처장님의 금융정책 관련된 훌륭한 제언이 있는 축사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선 선도수상법집행기관인 경찰청 홍성기 국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수사국장입니다. 제3회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님, 그리고 강욱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장님께,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같이 참여해 주신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기범죄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국경을 초월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5년 9월 29일 날 초국가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 금융, 수사 등 민간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정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하였고 5개 중점 시도청에 전담 수사대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간편하게 범행용 전화번호 제보를 받은 뒤에 긴급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근까지 3만 7천여 건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등 사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1.6%, 피해액은 26.4%가 감소하는 등 사기범죄 대응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기관의 역량, 또 민간 부분의 전문성, 학계의 통찰력, 그리고 국가 간 협력 체계가 한데 어우러져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학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그 초국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부 정책과 그 법 집행기관의 정책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님 그리고 경찰청 홍석기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지금 번역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아직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이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 보이시는 부분이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기념 촬영이 잠깐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개회사, 환영사, 그리고 축사, 그리고 발표를 하시는 분들과 토론자들까지는 모두 단상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take a photo for group photos for everybody, some in front of the chair. Speakers, Miss Evelyn Fong.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스피커께서는 우리 김태훈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 우리 유준 계장님이 발표해 주신 걸로 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고요. 한 1분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한 가지 멘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이 정부나 그다음에 민간이 함께 초국가 사기 범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습니다. 범죄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기준에서의 또 국제기구에서의 어떤 다양한 정책 방향과 국내 법 집행기관들 그리고 금융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사기 방지를 위한 솔루션들 그리고 학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공공과 민간의 사기 방지 연계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세션 발표는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의 양력을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발표자께서 발표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발표가 끝난 이후에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랜 시간을 토론할 수는 없고요. 핵심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과 Q&A를 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세션의 제1세션의 주제는
초국가 사기 범죄의 심각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기구와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글로벌 사기 범죄 대응 정책에 관한 부분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this session, we are honored to have experts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omestic institution to discuss global anti-fraud policy and Korea's current response to TED.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는 글렌 프리차드입니다. 이 글렌은 UNODC에서 사이버 범죄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시고요. 현재 2주일 전에 이 UN 비엔나 본부에서 우리 사기 방지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지고 커다란 글로벌 행사를 책임지고 오셨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Glenn Pritchard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Our first speaker is Mr. Glenn Pritchard. He is currently leading cybercrime initiative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and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advancing global effort to prevent financial crime. So, please join me in giving him a warm round of applause.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It's a real pleasur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be here today, to speak in front of this important conference here today. It's really heartening to see some of the work, even in the earlier presentations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the prevention associations, and the embracing of a whole of government and a whole of private sector approach to this crime. The purpose of my presentation today is I want to give a little bit of a reflection of where we are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n relation to cybercrime and how that may play a role in combating and preventing cybercrime and online fraud. And then I want to touch a little bit on some of the research that UNODC has done in this space and enlighten some of the changes, more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cybercrime and online fraud. So first of all, I just want to speak quickly about the UN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This is a convention that provides an international framework which we hope will create a framework where people can work together, both across governments and across the private sector, in combating and preventing cybercrime. It has a bit of a history. It took like 4 years to negotiate, and it is finally, the negotiations were finalised in 2024. And we had the opening ceremony for it and the signing ceremony in October of last year in Hanoi, Vietnam. Now, so far we have 75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and one country has already ratified it, and that's been Qatar. Korea has signed it. Now, you will all know the Budapest Convention, which was something that the Council of Europe administers. The good thing to explain about this convention is that it's complementary. It doesn't change too much, but there are some important changes within it. So it's not something that we're in a competitive arrangement. We say that both conventions can work side by side together. And I know that Korea has already started accession to the Budapest Convention. So I don't want to dwell on the criminalisation of it too much, but just so we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and that we're all on the same page, you'll see that the Cybercrime Convention has created a range of what we call cyber-dependent crimes. So these are your normal cybercrime, hacking and those type of offences. But it also creates a range of cyber-dependent crimes, and particularly of interest is it criminalises fraud. So online fraud is actually criminalised under this framework. It creates one or two different offences that aren't in the Budapest Convention, such as the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and there's a couple of other differences, but I won't dwell on that today. It's not the right forum. Okay. So importantly, it creates a framework where we can share information together.
So at the domestic level, it creates all of these opportunities for you to acquire, share information, electronic information in relation to any offence under this crime, and any offence at all, any criminal offence you can share and request information at the domestic level.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is the same for any serious offence. So this is a big change in term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frameworks. Other criminal justice frameworks we have, such as UNTOC, the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or the corruption conventions, don't have this broad sharing of electronic evidence. So this relates to, when we say any serious offence, that means any offence that's punishable by 4 years or more. So it doesn't have to be a pure cybercrime offence. It can be for electronic evidence in relation to a rape, a murder, anything. So once again, it creates a really good mechanism to share information in relation to online fraud. And it's something that we hope will be utilised going forward. Just before I go into this one, it's important to explain that the convention isn't in place yet. What we need is 40 countries to ratify the convention, and then after that it will enter into force. So that will take probably, we estimate, another year or two for it to happen. As I said, we have 75 countries that have signed it, and only one country at this stage that's ratified it. So once we have 40 countries, then it enters into force, and then member states can start using these provisions. Import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s it has. These are quite standard across most criminal justice treaties in terms of extradition, exchange of prisoners, but the important thing it has is a 24/7 network to share information across, and that's not just police to police, it's also prosecution agencies to prosecution agencies. It'll provide a mechanism for emergency access of data when certain thresholds are met as well. But it still has the mutual legal assistance framework sitting behind it. Importantly, it has a lot of preventative measures. It's not only about combating.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e multi-stakeholder approach. And I've seen that here in Korea is something that's at the forefront of what you're doing, and other jurisdictions in the region. And we'll hear from Singapore later, where they've really embraced this multi-stakeholder approach. And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see that, particularly in this crime type. But it talks about the preventive measures of this, talks about a whole range of different approaches to preventing crime, not only in terms of making the public more aware and less likely to be victims. It also looks at early offender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s in relation to that pathway towards becoming offenders, which is quite different to other criminal justice offences. Technical assistance has a big part on the need to make sure that the capabilities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are able to be able to respond to different requests. There's no point having an imbalance, and it looks a lot at how we improve and how not only international organisations but member states improve their capability of other member states. It's a really important part that we really make sure that everyone is able to work in this same sphere together. So I just wanted to use this opportunity, and most people in this room will probably know a lot of this information, but I just wanted to touch on a couple of important factors, and so we're all on the same page, and set the scen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So in terms of international scam centres, we've seen this evolution over the last probably 5 to 10 years of where the industrialisation of scams. It's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attribute to the period during COVID as a catalytic event, where a lot of these big casinos and different operations become industrialised because of the gap of them able to operate at the time, and then entrepreneurial criminalisation happened. But the other important thing that we've seen during this period is the way that
this cybercrime as a service has come together. And it's not just a one-off operation. It used to be a group of criminals working together, but this really industrial, the use of these scam centres, the dormitories and the way that they're used. And we found that they've all existed in areas where there's gaps in security. Wherever there's a gap in security within a particular region, there's been abuse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ings like that. And this is where they've really grown. And we've seen that. But I wanted, rather than go over, and we'll hear a lot about the impact of the different scams, I want to touch quickly on some of the evolution and some of the things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period of time. So what we've seen, and this is as a bit of a reaction to the way that we've gone about combating the different centres. We've seen the biggest evolution that we've seen over the last year or so from our research is this compartmentalisation, where we've broken out from this model where they've stayed with the big scam centres and that they've compartmentalised it, and basically they've outcast some of that service. They've given some of those services to different entities, and always not in the same location. So whereas we used to see everything coming together in one scam centre, we're seeing parts of that process being done in other parts of the region, which obviously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to confront and combat. There's a lot of resilience. There's obvious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re's still this distribution is probably the biggest evolution that I wanted to talk about, which is something that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the way we approach it. Some of the challenges, I just want to touch on some of the challenges that we've seen in relation to it. The rating, which is great, we've got this big momentum where there's obviously a lot of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 scam centr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cross the world have combined and worked together with the private sector. But rather than, as in most crimes that we've seen around the world, when we come up with these great ideas how to combat them, is it causes dislocation, and basically they move somewhere else, or they evolve and change their modus operandi. And this is what we're seeing, that we're just basically displacing some of the services. So we need to look at some of the responses that we're doing. What is the end game if we are only displacing and forcing them into different, evolving into different ways that they do their work? They're obviously reinvesting a lot of their proceeds and into legitimising into some of their income as well. And they're also, as part of the displacement, they're moving into new jurisdictions. But there are some positives and opportunities. This growing momentum of law enforcement and private sector working together is really making target hardening the environment and making it quite difficult to do. And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can keep this momentum going. We've seen recently the Global Fraud Summit, which my colleague from the UK Home Agency will talk more about. There's a real international growing ambition to curb this crime. I just want to touch the four areas, that what we see, the four phases of the evolution of crimes, this cybercrime industrialisation over recent years. First of all, we had individual groups, which we see as phase one. Then we went on to more professional phishing networks. We saw that pre-COVID. Then around COVID era, so about 5 years ago, we saw this industrial and mobile interconnected scam centres. And that was where all of a sudden there was some international attention given to the issue. And now we're seeing that we've moved into phase four, where AI enabled cybercrime ecosystems are being created. And this is something that will create a different paradigm of thinking to how do we solve this problem, and it creates new challenges and also creates new opportunities, as we know, in terms of law enforcement, that we might be able to combat this and with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systems, and obviously just target hardening that environment and creating friction in the environment. So what are the key takeaways today that I wanted to talk about?
cybercrime as a service has been commoditised. It enables the criminals with minimal technical expertise to be operating in this environment. You don't need a lot of knowledge. You can buy a lot of that knowledge online. You can actually you don't need to set up huge big centres to do this work. It can be done at a very minimal cost, and you can do it from any place in the world. Generative AI is accelerating cybercrime. It's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 to turn our minds to in terms of how do we embrace this together, and how do we take that forward. There are lots of issues in relation to how criminal justice use artificial intelligence, so we have an ethical approach to it. The industrialisation of cybercrime is going to continue in terms of fraud operations. This outsourcing of the cybercrime is a real issue in terms of this displacement is making it much harder to detect. It's something that we need to turn our heads towards in the future. So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It's been a real pleasure to be here, and I'm available to talk throughout the day. Obviously, please approach me. But the UNODC sees this as a real issue. It's something that we want to.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is that we do it together. That there is no easy, simple response in relation to these scam centres. There's no, oh, if only we change this, it would be the answer to what we need to d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re here talking and we're developing solutions together, and that's not just criminal justice agencies, police agencies, prosecutors working together. It's a whole of sector. It's the whole of the private sector working together and being part of the approach. So thank you again for this opportunity to be here today. I really look forward to the presentations for the rest of the day, and thank you very much. 네, 우리 미스터 글렌 프리처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제 우리 글렌이나 미스 에벌린 같은 경우는 그 비행 시간이 11시간에서 13시간 걸리죠. 우리 오신 모든 외국 발표자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오늘 발표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협회는 그래서 그 민간 차원에서 우리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의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사기 방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도 우리 UNODC의 글렌 프리차드나 우리 영국 내무부에서 오신 에블린 등이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적인 우리 친구들인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미국 관계자들께서도 저희 민간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Mr. Graham Preache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peech. I really appreciate for you. 그래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영국 내무부에서 사기 방지 정책과 관련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특히 UNODC와 함께 글로벌 프로드 서밋이라고 해서 전 세계 사기 방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장관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서밋이 벌써 올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몇 주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UN 본부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그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사기 방지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해 주신 그러한 훌륭한 전문가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서 미스 에블린 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 our speaker, second speaker is Ms. Evelyn Pang. S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shaping effective anti-fraud policy in the UK Home Office and has also played a key role in advancing the Global Fraud Summit initiative. So please give me her big round of applause. Thank you.
Hi everyone,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oday. Thank you. So today I'll talk about the UK response to frau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ut before I get into that, it might be helpful if I just set out the context of the UK fraud threat. So fraud is and has consistently been the most common crime in the UK. It currently accounts for 45% of all crime, with 1 in 14 adults being victimised. We know that a lot of our fraud happens online, with around 80% of all UK frauds having a digital element. We also know that it's transnational. Over 2/3 of UK frauds have an international element, and we estimate that around 30% of criminals are based entirely overseas. We also know that the impact of fraud is much more than financial. It also causes devastating emotional impacts. For the UK, we estimate that the economic cost of fraud to society is around £14.4 billion in 1 year alone. So, what are we doing to solve this? Fraud is a complex crime, and fraudsters are constantly evolving and bypassing regulations and protections we put in place. So it's clear that we can't solve this alone. Everyone needs to work together, and that includes governments, law enforcement, industry, civil society, and academia. So recently we published our new fraud strategy that sets out exactly how the UK plan to do this and work with all stakeholders to tackle these criminals. Our new strategy has 3 pillars, so we will disrupt, safeguard, and respond. We will disrupt fraud before it reaches its targets. We will safeguard individuals and businesses by increasing their resilience, and we will respond with victim support and justice. So over the next 3 years, we've committed to invest in £250 million to strengthen our fraud response. £31 million of this will go directly into our new online crime centre, which will actually launch imminently. The new online crime centre will advance the UK response to online crime by allowing government, law enforcement, our intelligence partners and industry to share data in real time to identify criminal methodologies and enablers. The real-time data sharing will also allow any high-impact law enforcement interventions to be identified. So, in terms of our international response, the UK continued to consistently push fraud at multilateral fora, and this includes the G7, G20, working with Five Eyes partners, and at UN events. The UK is also quite lucky in the sense that we have generally a pretty good understanding of our fraud threat picture, and we appreciate that this isn't the same internationally. So this is why we have funded both of Interpol's first and second global financial fraud threat assessments. And these assessments set out the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fraud threat internationally. As Glenn mentioned before, there was also a fraud resolution passed at the UN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the UK played a lead role in securing this landmark agreement. All UN member states came together to recognise fraud as a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and also committed to ensuring effective responses are in place. Finally, before I move on, we also hosted the first ever Global Fraud Summit that happened in 2024 in London in March.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ministers came together to agree the importance of tackling fraud. There were 15 countries that attended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all participants signed a communiqué that agreed an international framework to tackling fraud. So more recently, in fact, only 3 weeks ago, another Global Fraud Summit took place.
So co-organise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nd Interpol, and with the UK as the main donor, the UNODC Interpol Global Fraud Summit took place in Vienna on the 16th and 17th of March. Over 1,400 people attended across the 2 days, with 115 countries represented and 40 ministers present. There were also senior attendees from private sector, around 400, representing banks, telecoms, and tech sectors. Working with the UNODC and Interpol, we had 4 main objectives that we wanted to achieve from the event. So firstly, we wanted to increase the political prioritization of fraud. We want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response. We also hope that the event would highlight the critical role that industry has to play in the global fraud response. And finally, we hope that the event would maintain international momentum on the issue. So, what were the outcomes of the event? The event was really successful, well attended across the 2 days, and I've listed the 3 sort of key agreements that we managed to achieve. So the first was the call to action, and this was a set of political pledges and commitments endorsed by member states that sort of recognised the political priority of fraud and agreed to tackle it. So these include commitments such as agreeing to recognise and criminalise fraud, improve the threat picture, strengthen our law enforcement response, better protections and preventions for victims, and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ng with private sector. Secondly, we also had the glob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nciples, and this was also an outcome endorsed by member states, but as well, this time, private sector also endorsed. And this framework sets out the best practice for public-private collaboration when tackling fraud. So all endorsers agree that these 6 principles should form the basis of any collaboration when tackling fraud. So this includes shared responsibility, working together to allow for proactive and coordinated prevention, information sharing as a basis of cooperation, victim support and education, and finally, recognising the agreement of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adaptability to stay ahead of criminals. And finally, the UK also led on our own outcome, which builds on the glob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nciples. So we had our own agreement that operationalised these principles and took them and kind of put them in practice. So, for example, when we talk about shared responsibility,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public and private sector recognise the strengths and differences that both organisations have and agree to leverage these strengths and work together to build a strong fraud response. So, yeah, our agreement went through and included specific actions for industry and member states. And it was endorsed by Five Eyes, key European partners, Singapore, Japan, and also yourselves, the Koreans. We also had key tech partners, Google, Meta, Amazon, and Match Group. Virgin Media O2 represents the telecom sector, and the International Banking Federation represents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I just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the stakeholders that were involved. It's a really big agreement, and yeah, look forward to operationalising the outcomes. And then one final note on this slide, Interpol also launched the 2nd Global Fraud Threat Assessment at this event, and Operation Shadowstorm was also announced. So Shadowstorm will be a new global fraud task force that is led by Interpol, and the UK will also be supporting, and it will crack down on the transnational fraud networks based in Southeast Asia. And then finally, whilst the UK continue to push fraud at a strategic level, we also work bilaterally with partners to tackle fraud at source. So this includes
supporting countries that perhaps may not have the capacity or capabilitie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fraud in their jurisdictions. So we hope that by supporting them, we can reduce the risk of fraud, both domestically for them, but also for the threat that our UK victims face. So I've listed a few areas on the slide where we work with these countries on, but this includes things such as building their law enforcement capacity, facilita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also strengthening their local resilience. So a few examples of this would be memoranda of understanding that we've agreed. So in April 2025, we agreed a UK-Nigeria agreement on joint efforts to tackle fraud. And great momentum has been made in the past year, including a joint UK-Nigeria law enforcement action to raid a scam compound in Delta State, which led to the shutdown of the compound, several arrests, and also device seizures. And then similarly, a few months ago, a UK-Vietnam fraud MOU was signed. And then more widely in the ASEAN region, we've agreed a joint framework to tackle fraud, which will be endorsed by all ASEAN nations and some strategic partners later this year that will crack down on scam centr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included in those conversations. So yeah, I just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for your collabora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event. I really look forward to the conversations today and tomorrow. So yeah, thank you very much. 자금 세탁과 사기가 결합돼서 신종범죄들이 굉장히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잠시 후에 우리 모실 금융위원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로맨스 캠, 스미싱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범죄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글로벌 국제기구인 우리 UN ODC나 이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우리 정부인 영국 등이 굉장히 이 이슈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리딩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 FBI나 특히 싱가포르의 안티스캠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제적 예방 조치를 잘하는 그런 국가들로 예방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앞서 우리 에벌린도 소개를 주셨지만 이제는 공공의 문제가 아닌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체계에서 이미 글로벌은 메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공공과 민간의 사기 방지 체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는 우리 일에서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기 방지 정책에 특히 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기관인 우리 금융위원회의 김태훈 과장님을 모셔서 사기 방지 정책과 관련된 우리 금융위원회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태훈 과장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김태훈 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저기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여기 참석해서 금융 사기 관련한 정책을 소개시켜 주실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기 경찰청도 많이 오셨지만은 경찰과 금융위 이런 쪽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든지 제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7대 비정상으로 지목되고 있을 만큼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IT 기술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범죄 수법이 과거에는 이제
점조직화돼 있고, 때문에 뭐 개개별 범죄자들의 이제 전통적인 수법 내지는 전화로 피싱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국한되었다 한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서 25년간 12% 이상 피해 금액 같은 경우 47% 정도 오를 정도로 2024년, 25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범죄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고도의 기만 전략을 활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범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만 듣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해자분들이 그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를 하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최근에는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개인의 특성, 뭐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금융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등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기만 전술 또 이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악성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이라고 하죠. 스미싱, 소비자를 꿰는 그런 클릭을 유도하고 그 문자 내용을 클릭했을 경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서 공적 구제 채널,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금감원이라든가 경찰청으로 전화가 가는 것들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가지고 소비자 개개인이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범죄 수법이 진흥화되고 또 첨단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신사라든가 금융회사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빈틈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빈틈을 넘나든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현찰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범죄들 위주로 저희가 그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이라든가 뭐 계좌 지급 정지라든가 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친다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체계가 아직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차원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그 추적 회피라든가 있기 때문에 각 업권 간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이게 뭐 다들 이쪽 이렇게 계신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피해가 한번 발생을 하고 나면은 완전한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두 시간 안에 또 뭐 빠르게는 뭐 그런 시간 안에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으면은 피해를 영역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계좌 간의 자금 흐름이 이동이 되고 또 머니 런더링을 또 전문으로 하는 기법들을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피해금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수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또 최신의 범죄 수법에 대해서 대응 요령을 사람들이 숙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출범 즉시로 저희가 요 작업에 착수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이게 그 계좌 추적을 하고 또 계좌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에 해당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강화된 조치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 출범 즉시부터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해왔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바탕으로 많은 대책들을 지금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장 전문가들 간담회 사용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본인이 직접 피해금을 이체하는 그 영국으로 치면 이제 앱사기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또 이제 범죄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정보들을 그 범죄 집단들도 활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체계라든가 이런 이렇게 금융회사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또 통신회사라든지 이런 부분 간에 굉장히 빠른 정보 이동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범죄 집단들도 AI 기술이라든가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탐지해내기 위해서라도 그 당국 차원에서도 어떤 AI 기술이라든가 최신의 발전된 수법들을 이용해서 기법을 활용한 이제 탐지라든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범죄 집단의 그런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취업 준비생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직접 주범은 아니지만은 그 범죄 집단 차원에서 이런 자금을 이동한다든지 뭐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범죄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수단으로 그 부분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경로를 차단한다든지 그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교육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채팅방 메신저 거래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가 은행단에서는 또 후선 업무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선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본업에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은행들도 상당 부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제2금융권이라든가 좀 작은 은행에서라든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한 그 탐지라든가 이런 걸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한 당국에서의 모범 사례를 구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법제화 부분입니다. 일단은 가장 빠르게 금융회사가 요 계좌 지급 정지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유인 구조를 그에 맞게 온라인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해 주셨지만은 영국에서 사실 앱 사기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은행권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또 한국보다 미리 좀 먼저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배경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 법들을 하셨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런 선제적인 법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법제정의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주의만으로도 이렇게 범죄를 상당 부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범죄는 이제 개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힘든 부분이고, 어떻든 전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범죄가 근절될 수가 없다, 이런 결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켠에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일정한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일정한 부담을 갖도록 해가지고 요 후선 업무지만은 여기에 지속적이고 또 강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인 구조를 만드는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있는 그런 주체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라든가 전부를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구제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어떤 배상 요건이나 한도나 절차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방안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게 잘못된 배상이라든가 이게 이어질 수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법안도 지금 같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금융회사한테 부담도 주기만 그에 상응하는 또 이제 관리, 일정 물적 시설의 설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든지 또 전문 인력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와 또 감독 당국에서의 관리라든가 이런 책임 부분도 지금 법안에 들어가서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분석 AI 플랫폼, 저희가 ASAP이라고 부르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 구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죄 집단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또 이제 음성적인 경로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굉장히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통신사 또 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원이라고 하는 금융 공공 섹터에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과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계좌의 정보라든지 또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정보들을 은행권에 있어서는 이미 10월부터 집중해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 이제 4개월간 2025년 10월 달에 출범해서 이제 2월 28일까지 총 21.4만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왔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4천여 건의 그 조치를 그 지급 정지라든가 피해금 환수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347억 원 경우 정도의 이제 피해를 미리 사전에 방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으로는 사실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에 국회에서 지금 이것도 법이 이제 막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은행권의 정보들만 서로 공유되고 이제 교류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사,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집중한 정보라든지 또 통신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파악한 통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지난 2월달에 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라도 그 해당 정보 사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10월달에 법이 시행이 되면은 수사 정보라든가 통신 정보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차단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정보가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 정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수사 활동이라든지 통신회사의 어떤 번호 차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시행령도 지금 입법 예고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을 약용한 보이스피싱 방지입니다. 가상자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범죄 집단들이 가장 취약한 그 공공 방어 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이제 탐지라든가 이렇게 뭐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가상자산을 활용한 이제 머니 런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저희가 입법 노력을 이렇게 추진했고 또 이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 3월달 국회 그 가상자산 계좌에 대해서도 이런 그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이것도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파트는 신종 스캠이라든가 대포 계좌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사기 범죄에도 대응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한국에서의 가장 강력한 보이스피싱 방지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유형은 이제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에서 제외되어 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허점을 좀 이용해서 투자 사기라든가 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노쇼 사기라든가 이런 신종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저희가 관계기관과 같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탐지 역량이라든가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또 신속한 차단이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근본적인 해인 대책이죠. 저희가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응해서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라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이라든가 계좌 지급 정지라든가 또 피해금 환수 조치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중 피해 사기 방지법이 지금 법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계류된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전 정부 차원에서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범죄 수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권뿐만 아니고 총리실을 위시한 경찰이라든가 다른 정부 부문에서도 신뢰도 높은 전문가라든가 유명 인플루언서라든가 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범죄 수법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미리 인식하고 범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게 일단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금융권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자료를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이따 세션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회 김태훈 과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기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UN ODC나 그다음 UK 그리고 싱가포르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의 정책에도 굉장히 벤치마킹에 잘 돼서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자금 세탁과 사기가 융합된 여러 가지 신종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 대응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김태훈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유준 계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찰청 경제범죄수사 지휘계장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1회 세미나 때 마지막 순서 종합 토론자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초과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작년에도 다른 곳에서 또 발표가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중간에 스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래 3번째 순서였는데 네 번째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시간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해외에서도 오셨고 멀리서는 한 열몇 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오셨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지식을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민간업체와 정부 부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앞서 발표하신 UN ODC 그리고 영국 내무부를 비롯해서 미국 FBI, 싱가포르 경찰청, 영국 포츠머스대 그리고 호주 법무대학원 대학교 등 초국경 사기 범죄와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관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대한민국 초국경 사기 대응 연합전선의 중심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의 주축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연합군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전 세계가 사기와의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보이스피싱과 범죄 수익 환수를 담당했고 2024년부터는 로맨스 스캠이나 노쇼, 팀미션, 투자 리딩방 같은 신종 스캠 범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조금 부러웠던 게 우리 영국 내무부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2억 5천만 파운드를
그 투자를 하신다고 사이버 범죄에.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전에 그 영국에서 발표했던 그 프로드 스트레터지나 뭐 이런 책들도 좀 발표문들도 좀 봤었는데, 그 영국은 좀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스탑 띵크 프로드라는 그 명칭으로 그 내셔널 캠페인도 하고, 전 대국민 전 정부 민간 합동 캠페인입니다. 사기 예방 그런 것들도 하고, 또 내셔널 스쿼드라고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수사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봐왔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급 정지를 굉장히 앞단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뒷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빨리 캐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피싱 범죄 현황, 그리고 경찰의 피싱 범죄 대응 체계, 그리고 2025년 성과를 말씀드리고 발전하는 피싱 범죄 현실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피싱 범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외국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대한민국에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그 피해자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자금을 검사해야 한다고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검사 사칭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환대출, 그러니까 즉 이자율이 낮은 대출 상품으로 바꿔준다고 접근한 다음에 대출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대출금을 갚게 하는 대출 사기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 뭐 이제 가계 대출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검사의 권한이 강하다는 이런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상황을 반영한 좀 특별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종 피싱류는, 그러니까 신종 스캠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내용들인데, 로맨스 스캠, 뭐 노쇼 사기, 팀 미션 사기, 투자 사기 등인데요. 전통적인 보이스 피싱은 주로 중국에서, 그리고 신종 스캠은 캄보디아, 미얀마를 비롯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2022년에는 7,911억에서 2023년에 8,417억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2024년에 1조 7,300억, 2025년에는 2조 3,755억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피싱과 신종 피싱 모두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사기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발송 업체를 단속하고, 그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변작 중계기, 그리고 악성 앱 같은 그 범행 수단들을 차단하는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효과를 좀 냈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거의 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범인들이 그 단속 방법을 알아차리고 회피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차단에서 이제 그 한계가 발견되면서 이제 24년부터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부터 그 리딩방 사기가 새로 등장하더니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그 신종 사기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캄보디아 스캠 단지들이, 범죄 단지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싱 범죄 특징입니다. 수법과 시나리오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피싱 범죄의 특징은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크게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대포 물건, 분산화된 조직, 그리고 초국경인데요. 이 특징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정부의 수사와 단속을 어렵게 하는데, 특징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대응을 훨씬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비대면 온라인입니다. 그 피해자는 범인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봤더라도 딥페이크로 조작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 물건입니다. 그 범인이 연락한 전화번호와 아이디, 입금한 계좌는 모두 일회용품에 불과합니다. 명의자를 잡아도 그리고 다른 대포 물건들을 모두 차단을 해도 그 별로 범행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대체할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초국경입니다. 범인들은 국경을 넘으면 사법권이 무력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경만 넘으면 수사, 단속 차단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서 범행을 합니다. 그 사이버 사기는 컴퓨터와 통신만 갖춰지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에도 고품질 통신이 가능해졌고 이 지역 국가들은 부패 지수가 높아서 단속 회피도 용이하며 기존에 발달해 있던 카지노, 온라인 도박 관련 자금 세탁이나 IT 기술이 범죄의 생태계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사기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있고 아래로 필리핀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캄보디아가 대다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분산화된 조직입니다. 예전에 조직은 이제 두목 밑에 통일된 단일화된 조직 척이었지만 지금은 텔레마케터와 채터 같은 이제 사기를 실행하는 사기 조직, 그리고 계좌, 아이디, 전화번호, 자금 세탁,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 등 각 그 조직들이 전부 개별 사업체입니다. 다른 사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 범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고 이들이 공생하는 것을 범죄 생태계라고 합니다. UN ODC나 이런 국제 기구 보고서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그 법인 통장 명의자가 그 자기 몸을 담보로 사기 조직에 들어가서 범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게 관행인데 대한민국 그 범행의 특징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의 대응 현황입니다. 먼저 특별 단속입니다. 경찰은 사기 범죄의 실행위자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인력 조달 행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 그리고 중개기 조직 등 범죄 서비스 산업 조직을 전방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입니다. 2023년에 1차로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전화상담 위주로는 급증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좀 더 강화하고자 통신과 금융 분야가 합류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025년 8월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를 거쳐서 10월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력 강화 부분입니다. 경찰은 장기간의 추적 수사가 능한 시도청 수사부서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담 수사 인력 376명을 증원했고 특히 5개의 시도청에는 전체 221명 규모의 피싱 사기 수사대를 전담 수사대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들은 그 범행 단서들을 취합해서 삭제 차단함은 물론 사기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과입니다. 경찰은 이제 총 지난해 26,130명을 검거했는데 그 전년도 17,885명 대비 4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피해가 늘면 검거 인원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검거가 늘면 잘했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밑에 말단들을 많이 잡아봐야 그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밑에 있는 뭐 수거 체계나 계좌 명의자들이 많이 잡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캄보디아 전세기 송환 사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2차례에 걸쳐서 전세기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피의자 137명을 송환했는데 작년 10월 1차 때에는 64명 중에 58명을 구속했고 올해 1월 2차 때에는 73명 중 72명을 구속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제 검거로는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검거된 범인들은 거의 다 말단입니다. 텔레마케터나 채터 등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에 불과하고 잘해야 이들을 관리하는 한국인 관리책에 불과합니다. 이들 위로는 그 중국인 관리자와 총책이 있고 여기에 총책에게 지시를 내리는 누군가가 또 있는데 범인들은 중국인 관리책 정도까지만 알고 그 위에 총책이나 더 위는 모릅니다. 소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다 가명 쓰는 데다가 사업장에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시도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면 송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초국경 사기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인데 모든 나라가 동일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통합대응단 주요 성과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하나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목소리 수배라고 하는 겁니다. 목소리 수배라는 캠페인으로 그 보이스 피싱, 그러니까 전화로 피싱하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하면서 남기는 목소리를 제보하게 해서 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성문 분석을 통해 나중에 미수범행들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범인들에게는 자기 목소리가 이게 녹음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경찰은 범인 특정에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예방 홍보를 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지금 뭐 4분 정도 지금 저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요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발전하는 피싱 범죄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각 나라에서도 사기 대응을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요? 작년인가 이 미얀마의 KK 단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단지가 있는데 폭파됐습니다. 예, 폭파됐고 뭐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굉장히 우리나라 코리아 전담반이 설치가 돼서 대대적인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캄보디아에 있던 친구들이 다른 나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찰에 이제 확인된 게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기 범행을 시작했다가 걸린 사례 하나, 그리고 국경에서 넘어가다 걸린 사례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확인이 됐고요. UN ODC에서 이제 최근 보고서에는 이제 캄보디아보다 협력이 어려운 동티모르, 뭐 태평양 도서,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같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통신 사무실만 있으면 어디서든 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가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최상위급 조직원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검거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뭐 좀 많이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것은 예전에는 이제 범죄단지 규모, 대규모로 이렇게 범죄단지를 대놓고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10명 이내에 소규모 인원으로 분산시켜가지고 단속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편화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검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생성형 AI를 탈옥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불법적인 걸 AI한테 시켜서 굉장히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게 강화될 것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지금처럼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돈을 보내는 인증 사기가 주였다면 앞으로는 해킹이나 아니면은 각종 악성 앱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빼가는 비인증 사기가 대세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쪽에 대한 게 분명히 지금 이제 앞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커녕 아직 지금 인증 사기 부분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요 차단, 방해, 디스럽션과 국민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특징 아까 제가 5가지 말씀드렸지만 요거 하나입니다. 특징은 결국 스마트폰 하나. 이걸로 오는 거는 조심해라. 이거 다 가짜일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것에 계속 당하냐. 지금 5년 전에 제가 봤던 검사 사칭형이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인식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지금 홍보 자체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처럼 그 대국민 캠페인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한 달, 2달 해서 사람들이 사기가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준비한 거는 훨씬 많은데 시간 관계상 3초 남았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알차게 써주신 우리 경찰청 유지현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열정이 많으면 사실 하실 말씀이 되게 많죠. 저는 굉장히 그 열정, 우리 특히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이 그런 열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방지 대응 정책을 계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종합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 발표하신 모든 발표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Mr. Green Pritchard and Miss Evelyn, please, for some task we should, discussing about more. 네, 한번 우리 시스템 처음이다 보니까 잠깐 테스트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한 발표가 이어졌고요. 사실 이번 첫 세션은 전반적으로 우리 글로벌 사기 방지에 대한 트렌드와 대표적인 선도 국가인 우리 영국 정부의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을 또 글로벌 프로드 서밋이라는 그런 훌륭한 전 세계 한 1,4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였던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물 스며들듯이 잘 스며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UNODC가 생각하는 이미 발표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또 우리 영국 정부의 그런 스트래티지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가볍게 터치하면서 국내 정책과 맞물려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청중에서 질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외국 발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우리 영어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Glenn Fraser, thank you very much for participating in our seminar. So I want to ask some of our questions. Firstly, you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new UN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 and enhanc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please, given the increasing mobility and jurisdictional dispersion of scam operation, how can countries practically improve real-time cross-border cooperation, especially in terms of the electronic evidence sharing and asset recovery? No, thank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s a whole range of factors in terms of it. First of all, you need universal criminalisation of the offence to be able to cooperate between different jurisdictions, and things like the new cybercrime convention give that universality of being able to do that. But there's a whole range of other issues. There's got to be a need to embrace
cooperation to start with. Many countries don't have the arrangements and the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y don't have the capabilities or technical requirements within that country to be able to carry out the functions. There's no point asking a particular country for digital evidence if they don't have the ability to collect that digital evidence and process it and share it with you. So the whole ran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n't one size fits all solution. You need the framework, you need the capability, you need the systems within it, and then you need the willpower. And more importantly, in relation to scams, you need that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private sector. Ther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is so key to making this work. And that's something that's been emphasised across all the speakers here today, so I think we're on the right track. Thank you very much.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여러 우리 발표자들에게 그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이 못 되는 점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키포인트 위주로 여러분 좀 우리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s. Evelyn, thank you for your insightful presentation. You highlight the importance of global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initiatives such as the Global Fraud Summit. So, in your view, what are the key success factors for sustaining effectiv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cross borders, especially in information sharing and joint operation? Evelyn? Thank you. So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a key part of the UK strategy against fraud. So we have our domestic agreements with tech companies, telecoms and banks separately. And the way we've built on this and made sure that they remain successful is through our joint fraud task force, which is a ministerial level roundtable chaired by our Minister, Lord Hanson, the Home Office Minister responsible for tackling fraud. And it brings together all participants to report on their progress, share best practice, any trends they're seeing. So this is a quarterly meeting that happens. And outside of that, we communicate regularly with our stakeholders, private sector, public sector, to share best practice and work together. Thank you. Thank you, Evelyn. 우리 UN ODC의 그 글렌 프리차드나 또는 에벌린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사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각국의 정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앞서 우리 발표자들 사실 우리 국내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UN ODC나 영국 정부의 선도적인 정책 또 전략들이 잘 녹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글렌 프리차드나 에벌린의 그런 발표와 지금 뭐 핵심 포인트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금융위원회 우리 김태훈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발표 자료에서는 그동안 심각하게 느꼈던 그 보이스피싱 대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입법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정책이 잘 구현되려면 공공과 민간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는 게 현재 우리 입법 사기 방지 정책과 관련된 입법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동향이 진척됐는지 간략히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우리 공공이 민간과 협력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정책적으로 좀 더 협력하는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간략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 관련 법이 굉장히 빠르게 입법이 되고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부 안에서는 이제 국조실을 위주로 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여당 안에서도 이제 보이스피싱 TF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이스피싱 법안 관련해서는 이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세 가지 법안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앞서 설명드렸던 에이셉 관련된 법안이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입법 관련한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규율하는 내용이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무과실 책임 법안 세 가지를 올려놔서 지금 입법 진행 중에 있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기 보이스피 그 에이셉과 이제 저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법안인 이제 뭐 무과실 책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정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법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뭐 앞서 잘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요 핵심은 이제 민간과 그 공공 부분이 잘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저기 대응을 밀도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특히나 법이 이제 통과되면은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수사기관 또 정보 저기 통신사 또 이제 금융회사끼리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슬리도의 화면에 지금 그 우리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좀 말씀 주시는데요. 좀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 그 여러분 그 우리 입구에 그 QR이 있습니다. QR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은 여러분 그 번역을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상에 다소 조금 여러분들 뒤편까지는 우리 번역문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QR 코드 조금 찍으셔서 그 부분들 완벽하게 좀 번역문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니까 여러분 예정돼 있죠. 우리 경찰청 유지훈 계장님께 아까 좀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정해진 시간에 세션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본의 아니게 좀 불편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찰청이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사실 그 사기 범죄를 대응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선의 수사관들이나 또는 우리 경찰청의 정책들이 보다 통신이나 금융회사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 정책 외에 또 다른 좀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은 더 우리 예를 들면 정부부처나 또는 민간 영역, 통신이나 금융회사 등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생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예방을 위해서는 제가 차단과 국민 역량 강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차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사기 메시지가 안 가도록 미리 막아주는 겁니다. 그 국민 역량 강화는 차단이 안 되니까 마지막 단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못 막아주니까 알아서들 막으세요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차단은 국민들한테 그 사기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통신 차단이 있고 두 번째가 금융 차단이 있습니다. 통신 차단은 말 그대로 사기로 날아오는 전화번호, 아니면 사기 메시지나 SNS나 뭐 텔레그램, 유튜브 뭐 이런데 다양하게 있죠, 정보들이. 그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사기 정보들을 알아서 삭제해주고 차단해주고, 그리고 사기 전화번호로 오는 것들은 알아서 이용 중지 시켜버리고, 이게 차단입니다. 이게 통신 차단입니다. 금융 차단은 쉽게 해서 지급 정지. 이미 속은 사람이 돈이 나가는 거를 죄송한데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빨리 막아야 되잖아요. 동결을 시켜야 되는, 프리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저수지 계좌들이 있습니다. 저수지 계좌들, 이미 그 범행이 돼 있는 돈들이 모여 있는, 그 큰 돈이 모여 있는 이런 거액이 들어가 있는 이 계좌를 선제적으로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논의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국민들한테는 통신 차단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속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니까. 금융 차단은 속은 다음에 나간 돈을 막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신 차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경찰은 통신에 대한 기술력이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들어와야 되고 과기부 방미통위가 들어와야 되고, 모여서 경찰이 잘하는 거는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기가 진행되는지는 경찰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여기서 유심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여기서 IP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서 VPN을 쓰고, 이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이 계좌가 이렇게 쓰이고 여기서 가상자산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수표로 됐다가 여기서는 이게 금으로 바뀌나, 이런 것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기획하고 기한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과 문제가 없이 충돌이 없이 정합성 있게 운영하는 거는 각 정부 부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통합대응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통합대응단이 지금 저희 경찰에 있긴 한데 반쪽짜리 내지는 10%짜리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되지 않는 이상 통합대응단의 그 목표했던 지점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돈을 많이 4천억 정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나 아니면 범정부적으로도 돈을 많이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돈과 자원을 투입을 해서 그래야 국민들한테서 국민들 지갑에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상 사실 지금 그만둬야 되는데 청주에서 딱 하나 더 질문이 왔기 때문에 뭐 한 2, 3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온라인 청중에서 그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네요. 그래서 Mr. Green Chat, some audience ask me, so the reason why the information sharing needs between a public and private sector. So before of the UNODC, can you explain to us? Yeah, a lot of the discussion I've had today is about how we share information together internationally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t's a whole different paradigm when we come to getting information from tech companies in the private sector. We need special arrangements, and we need the buy-in of those companies and the compulsion. This is important jurisdictional issues. Most of those tech companies, particularly that we deal with, are based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government-to-government relationships with that. International frameworks can be part of that solution. But in terms of the tech company, the banking and the telcos and things like that, they're more domestic, and it's important that each government prioritises those relationships with those countries and having a proper legal basis for it. There's a whole range of necessary restrictions in terms of the derivative use of that information and the legal framework around that. But there's something that each domestic jurisdiction can deal with. But the whole thing is having that willingness to share and to work together and to get rid of those barriers as best we can whilst protecting the rule of law.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 정보 공유 관련된 거는 앞서 우리 여러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게 국제기구든 정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통신금융회사든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 사기 방지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정보 공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거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션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1시 10분부터 제2세션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원래 해. 난 자장만 해. 그래? 응. 난 편하지. 좋아. 네, 앞으로 5분 후에 이제 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전에 그 우리 동시통역 관련된 그 스크린 관련돼서는요,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단상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모바일 폰으로 카메라 촬영하시면 QR이 뜨니까 요거 이용하셔서 그 동시통역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저기 말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했어요. 네. 자, 오후 세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동시통역 관련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운영진에서 QR 코드를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사진 준비하시면 바로 요 서비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용에 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QR 코드. 화면에 QR 코드 좀 올려주십시오.
네. 지금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세션에서 좀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상이나 또는 입구 주변에 QR 코드가 있으니까 원활한 그 번역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제2 세션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은 캄보디아 범죄 사례와 교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 미국 수사기관인 FBI의 우리 크리스텐도 오셨고요. 특히 우리 한국 경찰청에서도 이 캄보디아 범죄에 관련된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FBI 그리고 싱가포르 경찰청의 우리 에일린 국장님 그리고 이어서 한국경찰청 국제공조계에서의 정성 계장님의 발표를 이어서 듣고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ill now begin session 2. The theme of session is crime cases of Cambodia and lessons learned. In this session, we are honored to have experts from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y as well as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자, 먼저 우리 크리스텐 첫 번째 발표자는 크리스텐입니다. 크리스텐은 미국 FBI에서 캄보디아에 파견됐으며 현재 캄보디아 범죄 수사 국제 협력에 큰 성과를 낸 전문가입니다. Our first speaker is Kristen. She is currently stationed in Cambodia with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is a leading expert who has achieved significant research in investigating the crime in Cambodia and in adv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lease join me in giving her a warm round of applause. Thank you. Thank you. As you mentioned, my name is Kristen Verrill, and I am a special agent with the FBI, currently our assistant law enforcement attaché in Cambodia. I've been with the FBI for 13 years and have investigated a variety of different criminal threats. I've worked crimes against children, white-collar frauds, gangs, drugs, pretty much everything. However, by trade, I'm an accountant, and so the fraud world is actually one of my passions, and so I'm fortunate to be able to put that to use while working in Cambodia. I've been in Cambodia now for almost 2 years, and I would say almost at least 90% of my portfolio and the work that I do in Cambodia relates to online scams. So as everybody's already alluded to, this is not a crime that any of us are unfamiliar with. It has been getting a lot of international attention over the last few years, and there's a lot of reasons why it continues to operate in the manner that it does, and reasons why we're all trying to find new ways to address the issue. So in the U.S., similar to everywhere else, our biggest loss is the financial loss. It's hard to estimate because we're not just losing money to the scam centers operating in Cambodia. We're also losing money to the frauds operating out of West Africa, out of Dubai, out of other areas in the world. But in Southeast Asia, the estimates are around 20 billion just in 2024. And that continues to rise. So hopefully in the next couple months, we'll get the 2025 numbers. And I expect it to be rather large. But today, I hope to share a little bit of insight of how we're attacking the scam issue in Cambodia, the different aspects that as the U.S. law enforcement. I'm, mostly speaking on behalf of myself as the FBI. I do work closely with my other federal law enforcement counterparts. The FBI is taking kind of the lead role for the U.S. government as far as investigations. And I see just mostly what happens in Cambodia. There's obviously a lot of other work that our teams are doing around the world and in the U.S. Specifically. But I will try to focus on what I'm seeing, and hopefully you guys can find some value in that.
So I wanted to start for anybody that's not as familiar with kind of the structure that we see operating these large-scale scam operations. So we all talk about the Chinese organized crime groups that are running most of these enterprises. And in each one of these compounds, I debated a lot on the order of my slides, so please tell me afterwards if you find that you wish the pictures of the compounds would have come first. But anyway, you have multiple buildings in these large industrial parks. And in order to scale it at that level, you have these property managers. The property managers are also often Chinese as well, but those property managers are not involved in the actual fraud operations. They are just providing those,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to make it easier for the individual organizations to run their scams. So they're paying off the protection, they're providing not only the buildings and the area and the equipment necessary, but they're providing the protection so that the law enforcement doesn't interrupt the operations, or that the government, however you want to look at it. And those property managers are working with the landowners or the investors. So they could be the same as the investors. They could be providing that money that is helping to build that infrastructure. But we also think that those are separate in many cases. And the landowners are often Cambodians or individuals that were granted Cambodian citizenship for a variety of different means over time. Because the requirements in Cambodia, you have to be at least 51% ownership by a Cambodian. So those landowners are often complicit as well and also know what's happening. I mean, I think it would be hard to argue when you have 20 buildings that house 1,000 people apiece, that's really running just one casino operation. Or when there's not, many of these now don't even have a casino front in the different more remote provinces within Cambodia. So the landowners don't have a lot to hide behind. And Cambodia's draft law should address that. They've also taken a lot of steps to address foreigners residing on different properties to help combat this as well. And then under your property management you kind of have two sides of it, right? So you have, like I mentioned, you have the basic company operations that could be done by a third party. So they're outsourcing the HR, the engineers, the security of the buildings, your financial and asset management, food and maintenance of the buildings. That's all done by the property management and being coordinated. And those groups of people are not necessarily affiliated, again, with the actual scam operations. However, as we do in the US, those would all be wrapped up in what we call a conspiracy. So we'd start looking at our Racketeering and Corrupt Officials Act to help include them in our charging and our ability to try to deter that, because those are another avenue that allows the scam operators to continue their actions. If we can prevent those people from taking on those jobs and those roles because they think they're insulated and protected because they're not actually making the phone calls or causing people to withdraw funds, maybe that's one way that we can slow down this pattern of practice. And then under the financial and asset managers, you have the money mule networks. So we think that this is one of those avenues that is run by both sides. Some of the companies also have operators and their own money mules, but
they often come under the property manager, and they can reach back to the property managers to ask for the different bank account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ir clients or their victims as we know them. And then you're not looking at even just the money mule networks, but the SIM card networks. It's absurd how many SIM cards from the US we're finding in these locations. And so it's another area that we're looking at, is how do we slow down that supply chain of things being used by the criminal enterprises to be able to target our citizens and make it more realistic that they're receiving phone calls from somebody inside the country. And then on the other side, you have the human piece of it. You have many people working under the individual companies. So like I said, you might have 20 buildings within, behind gates, and each one of those buildings might have 3 to 4 individual companies operating within that building. And those, although they're loosely connected, they're usually managed by different groups. They're conducting different types of scams. They are utilizing different types of workers. They're targeting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They take on that expertise, and they bring in people that have the cultural background to be able to identify and target different victims across the world. And how do they do that? How do they bring those workers? They've developed individual recruiting networks. And I've seen those recruiting networks operate differently based on how or where the people are coming from. So we've talked to some Bangladeshi trafficking victims who are being recruited more on a family level, like people that they know and trust are selling them a good job in Cambodia, and their families are paying a lot of money to actually get them here to Cambodia to take on that work. And then, of course, once they get to Cambodia, they take an English test, a writing test to prove their value, and then those recruiting networks will place them within different companies. Generally, they're just operating through Telegram channels where one company says, hey, I need a Bangladeshi national that operates at this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or has this IT background, and then the recruiters will then help work with that company to place them. So they could also be working with the property managers or the companies. They actually really could go either way. But they're recruiting those English speakers, and English speakers at different levels, right? Because as we talked about in a lot of the other presentations, the ability of AI to allow individuals that don't have that language ability, it really has made it so much easier. And you see, but then you bring in one native English speaker for this whole operation, and they can do quick edits and grammatical checks to make sure that it actually sounds like an American, or that it's a native English speaker actually talking to you. So in the interest of time, I could talk all day about a lot of these things, and I do every day. But so here's just a couple pictures. As I mentioned, this is one particular scam compound that we were able to trace a significant amount of U.S. funds to, and so we were able to actually get access into this scam compound. The aerial picture doesn't even show all the buildings. I think this particular one had 30 buildings, and a lot of the that brown area is actually since been built up as villas for some of the management and leadership for whenever they come in to visit. But it took us a whole day, and we only went through 1.5 buildings, collecting evidence and looking at the different techniques and things that happened. This particular one, the rooms that we were interested in were mostly conducting the cryptocurrency investment fraud scams, which, again, for the US, that is the largest dollar value of scams that we see. It's easier to convince people to continue investing when you're showing them these massive profits.
But I think the scams that are most concerning to us really are the impersonation scams that are continue to, again, with AI, some of these pictures, unfortunately, I wasn't able to put them in my presentation because it's an ongoing investigation, but their ability to make themselves look like FBI agents is really, really concerning. And they put our seal, they put the letters up just as if they were in an office building in the US. And it's really just undermining that trust level that the FBI has built over 100 years of investigations. And people rely on that whenever they're getting this interaction, like, oh, this must be legit because the FBI is calling. And they're testing it out. They're calling our field offices and figuring out how we go about confirming our identity to people so that they can have the clients or the people that they're contacting take those same steps. They're spoofing our numbers. They're sending arrest warrants that look exactly like our U.S. Department of Justice arrest warrants. And there's one particular judge in our district of D.C. who is getting really angry because of all the calls he's getting to his chambers about the arrest warrants that he's signing. And he's like, I haven't done any of these. So, you know, there's those pluses and minuses to the public information that's available. And now with the ability of like the computers to recreate that, it's really, like I said, I think it's a bigger loss to us is that impersonation and the undermining of that trust to us and other like banking institutions and everything. So it's really to go wrap it all into the public-private sector like importance and that value is like that private sector, like we're all losing in this game that whenever they're being able to do that and connect the banking to the FBI and to the prosecutors. Here's some more pictures of those operations. This one is not the best impersonation I've seen, but it had already been tried to be destroyed before we got there. But still, like, that's my seal. That's what I operate under. That's a pretty good representation of my badge. And they get into these video booths to help protect, you know, the outside noise, like these soundproof booths and this kind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Here's some notes that we recovered. You probably can't read it, but that Post-it note in the middle just shows them, like FinCEN, which is our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like the definition of what it is. What is FinCEN? How do I describe it to people to help convince them that I am from, you know, FinCEN? And then the tracking of how many scams they've completed and been successful in on those whiteboards. So I am now down to 2 minutes, and this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my presentation. But very similar to everybody else, you know, there's multiple avenues that we are trying to combat this fraud. You know,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That's something that we can actually kind of, I don't want to say control, but we can influence the most, is getting that awareness out to our people, trying to, you know, work with the different private sector partners to make sure they're taking those steps and like preventing that money from being transferred on the front end. But then, you know, in the US side, the other aspects that we can influence is the facilitators operating in the US, those money laundering networks, the money drops, like how are they getting, you know, the money to that second step? Like where are they depositing it to get it into those crypto accounts? Which places can we work and influence those phone numbers? Again, like what avenues can we actually go after domestically using our tools and our resources? The victims, proactive awareness to our victims and trying to identify them on the front end where we can and help to get that notification out. Like, hey, we really think that you're being defrauded. Like, these are all the reasons. And, you know, we have Operation Level Up, which is our proactive victim approach. And I think we've estimated a savings of about $450 million US. So we continue to take those efforts as well. But then in October, November of last year, we announced the organized crime
targeting through our strike force, which is a DOJ strike force. And I can talk more about this afterwards. Our sanctions and indictments, I'm over time already, so also very important. And 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f you need any assistance, one thing that we can bring is we have relationships with pretty much every country. We have people on the ground. So maybe you don't have a relationship with another country, but maybe we can help facilitate that because there's likely a US nexus involved and we have reason to be involved or have an interest in that case as well.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or my colleagues that are here in Seoul or anywhere else. Thank you. 네, 미국 FBI와 협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네, FBI 서울 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너무 아재 개그였나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표는 정말로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의 그 보이스피싱 대응단의 벤치마킹 모델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입니다. 엘린 국장님이시고요. 이분은 지금 싱가포르 경찰청의 핵심 사기방지 전문 전력가시고요. 또 사기방지 센터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So our second speaker is Eileen. She is a key strategist at the Singapore Police Force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ingapore Anti-Scam Center. Please join me giving her a warm round of applause. Thank you. Hi everyone. 안녕하세요. I want to do it the Korean style. Hi everyone. I'm Eileen from the Singapore Police Force. I've been in this scam fighting line for about 7.5 years, so I've known quite a number of you because we have met for many, many years. So for today, I'll share on our Singapore scam situation first. Now you can see that for the first time, actually for many years, in 2017 we see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cam cases. Nobody could understand why, but apparently in the number of countries in 2017, there was a reduction. All the way for 9 years, it has been increasing. Until last year, 2025, we finally see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scam cases. From 51,501 cases to 37,308. In terms of scam losses, which you can see from the red line, it was a reduction from 1.1 billion to 930 million. So if you convert Singapore money to Korean won, $1 is about 163 Korean won at this point of time. So it was a vast reduction. So I'm more confident to talk to you about Singapore's strategy now because, we have some results. Right, on Singapore anti-scam strategy, what we do is that we form an inter-ministry committee on scam. This is chaired by our minister. We used to meet every month, then it is every 2 months, now we meet every quarterly. We divide our scam into 4 main channels. First is secur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online space. They deal mainly with telecommunication and websites. Second, it is securing banking channels and government services. They deal with the freezing of bank account, fund tracing, asset recovery. Then the third portion, enforcement and recovery, is very much under the Singapore Police Force. We do arrest, and our anti-scam center does asset recovery. And finally, public education applies to all. Now, we have 4 key strategies in scam fighting: prevent and block, detect and report, enforce and recover, and educate public. The first and foremost, we have a project called Project Frontier Plus, which stands for Funds Recovery Operation and Networks Team, Inspiring Effective Resolution. Now, we now have about 180 public and private stakeholders with us. What do? We come together to develop information sharing. We build intervention processes, intelligence mechanism,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partnership. When something happens, we know who to contact.
Now, we also collaborate with our private stakeholders. So, for instance, we work with the bank to freeze bank account, do fund tracing, recover money for scam victims. We work with th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telcos, to terminate phone lines, and we work with Meta to terminate and suspend all those WhatsApp lines that are involved in scams. We work with the online platform to take down online monikers as well as advertisement, and we work with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block websites. It is not possible to take down website in another country because more often than not, when you trace the website, it's based in another country. What makes us think that the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put aside their cases just to trace the internet registrant for you, right? And most of the time when the internet registrant is traced, the website registrant is traced, they will tell you that, oh, their particulars has been misused. So how do we do that? Actually, in Singapore, we developed an Online Criminal Hub Act in 2024. We operationalized it in February 2024. And this act gives police the powers to issue directives to social media platform as well as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direct them to take down the advertisement or website within 24 hours. If they don't do it, what's going to happen? As long as the website, or rather it is not blocked, or the social media advertisement is there, for every 24 hours, they will be fined 100,000 up to a maximum of $1 million. You multiply again by Korean won, it is 100 over $1 million if you don't take down. Then earlier, I also mentioned that we work with our Infoco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which governs all the telcos. For instance, some of the initiatives that we have is that in Singapore, if it is an international phone call, at one point of time, a lot of our phone calls are overseas phone calls, international phone calls. So how do we help the public to tell whether this is international phone call? We have a plus sign ahead of the number. The other part is we work with our IMDA, our telco regulator, to block all the spoof, fixed line, as well as mobile lines. On top of it, if you are a Singapore handphone subscriber, you can choose not to receive international phone calls. So earlier, one of the presenters also shared, we cannot always depend on regulators, we cannot depend on all these stakeholders. Sometimes we have to help ourselves. Some of us don't have international friends, especially our more elderly ones, right? They don't have international friends. So there's no need for them to have international phone calls in their phone function. So in Singapore, if you want to send a message out, nowadays what you need to do is you have to register your SMS sender ID registry. Now, if you want your handphone message that you send out to reflect your company's name, you have to register with IMDA. Now, we also work with the banks to really protect the interests of our bank account holders as well as their customer. For instance, in Singapore, there is a cooling off period for high-risk activity. For instance, if you change a contact number, if you change a digital token, or if you increase the transaction limit, there is a 12 hours cooling off period. So the scammer cannot take over your information, change it, and then they use it. They have to wait for 12 hours. And in Singapore, we have a kill switch system. This means that other than police who can freeze a bank account, if you are the bank customer, you suspect that you have accidentally disclosed your particulars to the scammers, you can ask the bank to kill switch, that means freeze your bank account. On top of it, in Singapore, you can set aside money under money lock. This means that you cannot transfer money digitally. So if I have 200,000, I can money lock 180,000, leaving aside 20,000 for me, for daily use. The rest of 180,000, it cannot be transferred out digitally. If you want to transfer, you just need to go to the ATM machine to release your money, or you go to the bank to ask the banks to release your money. Now, the next part is detect and report. Now, we have eased the reporting of scam cases to get more people to report information to us. So we have developed a mobile app called Scam Shield. So what it does is that once you download it, you don't need to do any other thing. It will automatically help you to purge out scam calls as well as SMSs. On top of it, you can also check whether the phone number, the phone message, or URL, whether is it scam or not scam. And then further, you can also report scam on this channel. And in Singapore, you don't need to come to the police station just to lodge a report on scam. You can do it online. So in Singapore, what happens is if you are an overseas victim, right? If you want us to freeze a bank account for you, we will send the URL to you. You just need to lodge the report online. Because in the context of Singapore law,
Once a report is lodged, Singapore Police Force is vested with the police power to investigate and work with the bank to recover money for you. So that is why we need you to lodge a report. Then we also work with the banks. For instance, we have a 24/7 scam show hotline, 1799. Before this 1799 phone number, 4 digits, it used to be 1-800-722-6688. Very long, right? If you can remember, you will not be scammed in the first place. Right, so what happened is we also got the banks to have implement their call center 24/7 so that whenever any scam victims needs help, they can go to the bank. Then the banks also implement their baseline fraud surveillance parameters for us. Now at the Singapore Anti-Scam Center, what we do, we have a project called Project Astro, which stands for Automation of Scam Fighting Tactics and Reaching Out. We love all the acronyms. What we do is we use robotic process automation. I'll give you an example. More often than not, a scam account is reported to us, right? So we all know that the scammers don't open a bank account just to cheat one person. So what happened is we will send a request to the bank that other than freezing this bank account for us, help us to find out who are the people who have been putting money in this scam-tainted bank account. Then give us their handphone number. Once we have their handphone number, we just need to put it in Excel, in the column 1 of the Excel sheet. We script it, we press one button, automatically it will send a message to all these people to tell them that, hey, you have been putting money in this scam-tainted bank account. Call the police, report to the police immediately. So you can see that over a period of 3 years, over 18 operations, we have successfully, proactively detected 110 victims and safeguarded 836 million. This is not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ee, this is the amount of money that is in a victim's bank account. We know that if we don't intervene, the money will continue to be lost. Then we also try to enhance our enforcement via developing of a lot of policies, a lot of legislation. For instance, we enhance our money laundering law. After enhancing our money laundering law, for those who open bank account for the scammer and help them to launder the money, we are not happy about it. We realize that there's a need to enhance the sentence because after so much work that the investigators are doing, all these people only went in for 2 weeks or 3 weeks imprisonment. So we work with our internal general chambers, we work with our state courts, and we came out with a sentencing guideline. So in Singapore, if you are being arrested for releasing your bank account to somebody and it is used to commit scam, your minimum imprisonment once convicted is 6 months imprisonment. That is pretty heavy. And we are also realized that there's also a gap in our law. That is, for instance, we don't have a specific act that tackle all those people who subscribe phone line and then give it to the scammer. So what we did was we came out with a law that can criminalize those people who abuse SIM cards. And just last year, we operationalized the enhancement to all those who are arrested for scams, the higher tier ones. So in Singapore, if you are being arrested for egregious work in scam, you are subjected to caning. Maybe it's not that bad because China is death sentence, right? So we have also another law called the Protection from Scam Act. Now this law gives us the power to issue restriction order to the bank to ask them to freeze bank account of the victim. So technically we can only freeze bank account of criminals but not victims, right? So for this group of people, the victims, they are the very hardcore. The whole world knows that this is scam. The family knows. Everybody keep telling the victim. The police also keep telling the victim. But the victim still continue to send money. So we have to issue this restriction order. The first restriction order that we have issued so far is this lady who fell prey to investment scam. And she believed that she was talking to Elon Musk. Elon Musk, the boss of Tesla. We always tell her, Elon Musk is very busy. No time to speak to you or talk to you, This is definitely not Elon Musk. Then the scammer used AI to masquerade as Elon Musk and then even pretended to be Elon Musk's sister and mother to talk to her. So this victim really believed that Elon Musk really failed in his business and she was trying to finance Elon Musk. My goodness. She lost 600,000. So in terms of enforcement, we do very, very much a lot of bi-weekly operations. We round out the figure, we publicize the enforcement, the number of people that we have arrested, the number of people that have been investigated by us. We do this for our SIM card subscriber who abuse the system as well. Then in terms of enforcement, we have so far busted 17 syndicates. That is in 2025 alone. So this is about the figure that we have been busting over the last 5 years. So we work with China, Taiwan, Hong Kong, Cambodia, Malaysia.
So why no Korea? Well, that's partly because we haven't detected any syndicates here. So our syndicates are all based in some of these countries. So we have an interesting project called Project Frontier Plus. This is an extension of the Project Frontier, which I've earlier mentioned. So Frontier Plus constitute only anti-scam center representatives in this jurisdiction. So far, we have 13 of them. These are actually direct contact that you can reach out to. So our chat group is very interesting. We chit-chat every day, and Korea is part of it, and Mr. Park is also part of it, and we just show our team a team photo of the two of us. Over a period of about 6.5 years, we have actually recovered 734 million cash for our scam victims. This is the amount of money that is frozen in the bank account. Then lastly, in terms of public education. So in Singapore, we have a very big campaign called I Can Act Against Scams. Act refers to add, check, and tell. We always ask people to add privacy setting, multi-factor authentication, our scam show add. Check with legitimate sources, legitimate website, and self-check, especially when you got scammed. Tell the public, tell everyone, your social circles, to create more awareness on scam. Tell the banks to kill switch your account. Tell the police so that an investigation can be carried out. So other than that, we also realized that other than issuing the day-to-day narratives on our papers, our media, the members of our public, they are not really receiving all this information. They are not really receiving all the public education messages that we are trying to issue out. The scammers are reaching out to our victims via Telegram and WhatsApp. So we also learn from them. We created short videos, and then we also issued via WhatsApp and Telegram. This is one example. I am calling from the Singapore Police Force. You are being investigated for a money laundering case. The scammers are working hard, so we have to work even harder. Protecting you, me, and all of us from scams. Now, I know most of you would know a scam when you see one. But what if it just looks too real? That's why you need to add Scam Show to your phone. Scam Show is like a firewall. It detects scam messages and blocks scam calls from known blacklisted numbers. Remember, download only from the official app stores, never from unknown links or third-party websites. Those could be malware to steal your personal details. Installing Scam Show means that you'll receive significantly fewer scam calls and SMSs. But this isn't a foolproof thing. There will still be sneaky scams that slip through the gaps. So you have to check with official sources. Call the helpline. No government official will ask you for your personal banking details. Or ask you to transfer money to the police or the banks, especially over the phone. Being scammed is not a vibe. So tell your family and friends to act against scams. So the pretty lady that is beside me is actually our Minister of State. So you can see that our politicians are very into fighting scams. So nowadays you can see that in Singapore Police Force, we not only must do investigation and operation, we also must do acting. So life has actually been very, very tough for us. So in conclusion, we think that these are the following 3 factors that can lead us to win this scam war. First and foremost, sustained commitment. Sustained commitment not only from individual, but from the government, from stakeholders, from all of us internationally. A whole of society resolve, everybody must come together. It's not about you win or I win. It is about every of us, the right ones, the right fighters, come and win togeth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ction. So we don't talk only, we really must come together to take action to bust all these scam syndicates. With that,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네, 정신이 확 깨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방송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에일리는. 앞서서 우리 크리스텐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미국 FBI의 굉장히 효과적인 수사 시스템과 FBI를 또 속이는 여러 가지 그 사기 그런 범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우리 에일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사기 방지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사기 방지 센터의 효과성, 그 신속한 조치에 좀 방점을 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경찰청에서 현재 국제협력과 관련된 인터폴과 굉장히 공조하면서 커다란 그런 우리 사기 방지에 대해서 국내 경찰청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찰청 국제공조계에서 정성훈 계장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동남아 공조계장 정수원 경정입니다. 이 마이크가 원래 목소리가 이 정도, 마이크 목소리가 원래 큰 게 아니라 우리 알린 국장님 목소리가 엄청 컸는데, 네, 제가 다음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초고가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대응, 특히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오늘의 목차는, 다음 장 혹시 제가 넘겨야 되는 건가요? 네, 다음 편 혹시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네네. 먼저 저희 대응 배경,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코리아 전담반, 국제공조 협의체, 또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본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초고가 스캠 범죄는 지난 수년간 변화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전화통화 기반의 기망 행위였다면 현재 스캠 범죄는 대규모 자본과 조직이 결합된 범죄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맞춤형 시나리오 등 스캠 범죄가 확산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중에 하나로 이전에 라오스 경제 특구에서 거점을 둔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인접 국가로 이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범죄의 동향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저는 경찰청 국제공조 업무 담당자로서 도피사범, 그러니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를 기반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피사범의 숫자의 증감으로 저희는 초고가 범죄의 경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도피사범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23년에는 21명이었습니다. 그러다 24년에 123명이 됐고 작년에 399명, 거의 400명에 이제 육박을 하는 도피사범이 캄보디아에서 발생을 했고 단일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도피사범이 캄보디아로 도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국제 엠네스티에서 캄보디아 국경 및 해안 지역에 스캠 단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 경찰청에서 파악한 인터폴 수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본 것과 거의 일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근거지가 변화를 한 건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조직이 아예 대규모하고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국적 범죄 조직을 결성을 하고 국적에 따라 중국팀, 한국팀 이렇게 결성을 하면서 국가별로 범행을 자행하고 또 여러 국가에서 피해를 양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 역시 금융기관 사칭, 수사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들이 SNS를 통해서 국내 한국인들을 취업 광고를 하고 한국인들을 폭행 감금하는 방법으로 범행 인력을 수급했는데 이후에는 조직원들이 국내 지인을 직접 접촉을 하거나 캄보디아 내에서 경쟁 조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FBI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족 기반으로도 하는 범죄 조직원들을 수급을 하는 형태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원들이 장기 체류, 다른 곳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마약류를 투약을 권고 강요하면서 범죄의 지속성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카지노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세탁하거나 대포 통장을 대여해주는 형태로 조직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별도의 대포 통장을 공급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통장을 제공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캠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주택, 원룸형 건물로 숨어들어서 은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정황도 최근에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단순 스캠 기반 범죄 집단이 아니라 범죄자 인적 교류, 자금 세탁,
마약, 카지노 등이 연계된 초고가 범죄 생태계로 점차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경찰청에서는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감금,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 경찰을 상대로 공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국경 인근의 다수 국가의 거점을 두고 옮겨 다니는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범죄 단지 소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현지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형식의 코리아 전담반 설치를 추진하였고, 피해 국가 국제 공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스캠 범죄 공조 플랫폼인 국제 공조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력, 외교력, 정보력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책본부도 출범하였습니다. 코리아 전담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경찰청과 코리아 전담반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하였고, 12월에 본격적으로 한국 경찰청 소속 수사관 7명, 캄보디아 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들은 합동 근무를 수행하며 단순히 정보 교환의 수준을 넘어 첩보 수집부터 검거 작전, 증거 분석 등 수사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온라인 스캠 범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증거를 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함께 파견을 하였습니다. 현지 실정에 밝은 캄보디아 경찰의 정보망과 한국 경찰의 체계적인 수사 기법을 결합한 코리아 전담반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기준 통계입니다. 출범 이후 총 19건의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고, 스캠 조직원 16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 경찰과의 현지 밀착형 공조는 캄보디아와의 신뢰관계를 비약적으로 강화시켰고, 대한민국 경찰과 협력하면 성과가 나온다는 인식을 현지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공조 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스캠 범죄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거점은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두고 서버는 제3국을 이용하고 자금 세탁은 또 다른 국가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국제공조협의체의 발족 배경에는 그간 국가 간의 정보 공유 속도가 지연되면서 범죄 조직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해서 실시간 범죄 정보 공유를 하고 동시다발적 합동 작전이 가능한 글로벌 공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국제공조협의체를 활용한 대한민국 경찰청의 국제공조 작전이 바로 브레이킹 체인스였습니다. 이 작전의 명칭은 국경을 넘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스캠 단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작전은 현재 1차 회의, 2차 회의 두 번이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 11월 1차 회의 때는 총 26건의 사건이 논의되었고, 2차 회의 때는 49건의 사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저희가 국제공조협의체 브레이킹 체인을 작전을 한다고 하면 그날 작전을 한다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뭐 외부로 유출이 돼도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이날 모여서 각 국가끼리 가지고 있는 사건, 가지고 있는 첩보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경찰청에서 캄보디아,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과 공조를 했고 총 48명의 스캠 조직원을 검거하고 23명을 국내로 송환해 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입니다. 해외 거점 조직의 완전한 척결은 경찰 수사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협조, 외교적 협상, 정보기관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2월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가장 상징적인 실적은 언론에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1월 23일 사상 최대 규모 전세기 송환 작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73명의 한국인 피해자를 전세기에 실어 국내로 압송한 작전이었고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송환 사례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세기 송환 실무를 한 3번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25년 9월에 필리핀에서 전세기 송환할 당시 49명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그게 단일국가 역대 최대 규모였고 10월에 다시 캄보디아에서 단일국가 역대 최대 규모 63명 그 다음에 1월에 73명 등 전세기가 한 번 뜰 때마다 단일국가 역대 최대 규모 숫자가 경신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작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각 기관의 역량이 완벽하게 조화된 결과입니다. 국정원에서 해외 거점 심층 정보를 제공했고 경찰청은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현지 검거를 주도하고 국수본과 국제공조 담당 부서에서 송환 실무를 담당했고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와 신속한 협상으로 송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력대응의 결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실종 의심 신고가 10월 말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해 대응하여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이라는 강력한 수사 거점을 마련하였고 국제공조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스캠 범죄 대응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을 통해 범죄 조직을 타격했습니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통해 외교, 정보, 수사가 결합된 대응 모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청은 스캠 범죄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활용시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 조직의 주요 수입원인 스캠 범죄와 마약 범죄를 동시에 타격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스캠 단지가 부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초고가 조직화된 스캠 마약 조직의 근절을 위해 스캠 범죄 국제공조 플랫폼을 마약으로 확장을 하여 브레이킹 체인스 2.0을 추진해서 스캠 범죄와 마약 범죄 관련 국제공조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침해하는 초고가 범죄 세력에 대해 안전지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에일린이 얘기하셨던 프론티어 11은 국가 중에서 사기 방지 센터가 있는 국가들의 사기 방지 센터의 협력 체인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정성 계장께서 말씀 주신 국제 공조 체인은 다국적 국가들의 어떤 그 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공조 체계로서의 더 큰 그런 협력 체계 두 가지가 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종합 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사기 방지 분야에서는 아마 제일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경찰대학교 서준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종합 토론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경찰대 서준배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도 아주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우리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석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기 방지에 관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 사기 범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이렇게 필요하고 끝없이 중요해질 줄 몰랐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에일린 선생님을, 우리 에일린 국장님을 대한민국 경찰청에 소개를 한 사람이 접니다. 저랑 우리 강욱 회장님 그리고 고철수 부회장님이 한국 금융범죄예방협회를 만들고 한 4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에일린 부국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싱가포르의 사기방지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스캠 센터의 모델이 돼야 된다. 그런 제안을 경찰청에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광화문에
우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94 에일린이 아까 긴 전화번호가 쓸데없어가지고 네 자리로 만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1394 일생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통합대응센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그 글렌 프리차드도 제가 유엔에서 만나서 또 한국에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스캠 방지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모범이 됐다. 예. 하지만 싱가포르는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걸 좀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질문을 각 분들께 한 분씩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FBI의 크리스틴 베럴 선생님께는 지금 FBI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FBI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Ms. Beller, the FBI has extensive experience in dismantling transnational fraud network. In many cases, the perpetrators, the victims, and financial flow span multiple jurisdictions. From the FBI's perspective, what has been the single greatest operational barrier to achieving successful prosecution in Cambodia? Thank you. So for us, is this on? So for our biggest challenge, as we've all shared, is the cross-border nature of crim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s mean that those cooperation agreements are different in each place. And in Cambodia, we do not have an extradition agreement or a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So for us, as many victims as we have, and we're trying to prosecute and put those cases together and build those cases, we do not have American subjects or perpetrators. I think we've identified maybe one or two. We'd be happy to take them on if they were there. And I'm not trying to say that we're better because we don't have those, but it introduces that challenge of getting the Cambodians to cooperate with us when they don't see. It's harder for them to see that U.S. nexus without already having those subjects identified as Americans. And it takes a while for them to actually look at the computers to confirm that there are American victims. I think this is just my estimation, there's 80% of the operations probably have an American victim. It seems ours are a lot more vulnerable to sending a lot more money than maybe some other countries, but they don't see that on the front end, and it takes a while to get there, and so then they're limited to give us that cooperation. So we've worked with their Korean partners and seen the success they've had, and it's just different challenges that we face based on our populations and the presence of American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예, 한국뿐만 아니라 FBI도 특히 이런 초국가 사기 범죄에 있어서 다양한 나라들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이 정말 긴밀하게 필요하고 특히 미국인 피해자는 많지만 미국인 범죄자는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에일린 국장님한테는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의 또 허브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근 국가들로부터 이런 스캠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와 그리고 외국에 위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하고 계신지 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ss Ellen, yeah. Singapore has been widely recognized for its proactive anti-scam ecosystem, including real-time bank intervention mechanism. My question is, when Singapore police identify that fraud operation is being run from a scam compound in a neighboring country, how do you balance the urgency of protecting victims domestically with the diplomatic and operational complexities of engaging law enforcement in the host country where the compound is located? How do you balance?
Hi. Maybe I introduce myself a bit because just now the AI is not very accurate. My name is Aileen, Eileen. So you can see that I have an AI in my name, artificial intelligence. All right. So how do we balance? So in Singapore, if we detect that maybe the scam is perpetrated from another country, once we receive that information, first and foremost, our Singapore's action is in the interest of our Singaporean. What we'll do is, Singapore law,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nce a police report is being lodged, our Singapore police force is vested with police power to work with the bank, to get the bank to freeze the bank account, to terminate phone lines, and to take down social media accounts. So first, we do intervention. Second, it is really about asset recovery. We get the bank to freeze the bank account for us first. Next, we are not happy about just freezing the bank account. We want to prevent the money from flowing out of Singapore as soon as possible. So in Singapore, we have the co-location of 7 banks in Singapore at our police anti-scam center. So what do? They do real-time tracing of money. So when a case happens, they just need to, amongst themselves, they say, oh, OCBC, the money is transferred to DBS Bank. DBS Bank say, the money has been transferred to UOB Bank. Then, you know, they work within themselves with the coordination of an anti-scam center officer. So that is very much on asset recovery. Next, we all know that there are several ways that the money gets out of the bank account. By ATM withdrawal, which we work with the banks to recover the CCTV footage very, very fast. In Singapore, we use facial recognition software to detect the people who withdraw the money. Second, money can also be dissipated via overseas transfer. Here, we work in collaboration with our close counterparts. In Singapore, quite a big sum of money has went to the countries that are actually part of our Frontier Plus. So we contact them directly and ask this country to help us recover the money if the money has gone overseas. Next, cryptocurrency. So just last year on the 27th of March, we set up a cryptocurrency tracing team. Now, cryptocurrency is very interesting. So one thing that we have detected is that cryptocurrency, everything is via blockchain. So you can see actually everything online. So once we detect a wallet that is involved in scam, we don't just stay there. We do back tracing. From back tracing, right, not only you can find one victim that transferred the money to this crypto wallet, you can find more victims that transfer money to this crypto wallet. Then we get the information, we work with the crypto exchanges because they have done their KYC, know your customer, they have got the information, and that is what we get to get hold of the customer's information and contact them and tell them that, hey, stop transferring money in all this crypto wallet. That is very much in Singapore. Now, next, if the money has gone to overseas, we do a lot of information sharing. And that is really the reason why we have successfully busted 17 syndicates last year. Now, when we talk about information sharing, it is not about getting a whole chunk of telephones, whole chunk of bank accounts, a whole chunk of social media accounts. It is that you have that particular information that is related to that particular country. For instance, a particular bank account, a telco, or an IP address. So you go direct to them, tell them specific information, and get them to work with you to provide that information. So we have successfully brought back quite a number of Malaysians from Malaysia to Singapore, because Malaysia and Singapore is very, very near. So a number of scam syndicates are actually perpetrated from there. Yeah. Thank you. Yeah, Eileen. 예. 무엇보다도 이제 싱가포르는 그 강력한 사기 방지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계좌 동결뿐만 아니라 또 이런 가상자산 추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까 오전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이 현재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사기 방지에 있어서 권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이 좀 우리 그 경찰과 이런 법 집행기관들뿐만 아니라 통신과 금융한테도 여러 가지 권한들을 좀 부여해서 신속하게 국민의 자산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빨리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FBI에서 우리
그 크리스틴이 발표할 때 우리 한국하고 수법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님의 영장을 가짜 영장을 보내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판사님이 자기가 판사를 영장을 발부한 적도 없는데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의 스크립트가 아주 그 수법이 공유가 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거를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수원 계장님 가끔 그 TV에 뉴스에서 이제 국제 공조해가지고 송환하시는 모습을 뵌 적이 있는데, 최근 우리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주재관도 파견하고 합동작전으로 이런 현장을 아주 활발히 경험하고 계신데, 이 동남아시아의 사기 컴파운드에 갇힌 이런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국제 경찰 간 협력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또 어떤 점이 또 추가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한국인 피해자를 구출하고 더 이상의 그 스캠 단지로 유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은 현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싱가포르에서 쓰는 것처럼 대국민 교육 이런 부분이 진짜 더 홍보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 범죄 단지가 자생하지 않도록 그 범죄 조직을 더 척결해서 이런 범죄 수 자체를 줄이는 게 그 경찰청에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범죄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축적된 정보라든지 대응 노하우라든지 이게 많이 쌓여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수도 줄이고 그다음 현지에서 범죄 가담한 범죄자 수도 줄이는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노하우 및 그 공조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수원 계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스캠 컴파운드에 구출하기 위해서 코리안 데스크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혹시 플로우에서 이런 소중한 기회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플로우에서 질문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기 먼저 손 드신 분. 예, 뒤에. 자기 먼저 간단한 아니요, 저 뒤에 분이신데 죄송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FDS 일을 하고 있는 이현을 하고요.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이랑 SNS 통해서 이게 그 AI 통해서 보면 불법 광고가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광고 방식이 그 한도만큼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 협력을 해서 그 만약 이게 광고가 불법 광고를 하면 아예 그 광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줄어들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요새 이제 그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중국 커뮤니티로 가보면 중동에서도 이제 특히 두바이에서 어떤 섬 근처에 그 스캠 단지가 또 많이 생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알바몬이랑 저기 당근마켓이랑 통해서 제가 봤을 땐 이게 분명히 그 캄보디아 비슷한 사태처럼 이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FDS, Fraud Detection 시스템을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데 지금 우리 싱가포르나 영국의 사례처럼 이런 불법 광고라든지 사기성 광고들에 대해서 엄청난 벌금이나 과징금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간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 방지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 지금 스캠 컴파운드가 두바이 쪽으로 또 건너가고 있다, 그런 말씀도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열띤 토론과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예, 쉬는 시간을 갖고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깐 한 1, 2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제3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발표자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기 방지 체계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전기통신피해환급법 그리고 경찰청의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 등이 현재 법령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 23분 정도부터 제3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바로 또 커피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세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웹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션 이후에 그 커피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세션 진행하도록 하고요. 참고 삼아 안내 말씀드리면 세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긴 시간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권 추첨이 많은 경품을 준비했으니까 그때까지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제3세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제3세션은 1세션에서 초국가 사기 범죄에 관련된 심각성에 대해서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요 정부의 어떤 발표나 정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션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초국가 사기 범죄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3세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이 업권에서 어떠한 사기 방지 관련된 대응 체계, 솔루션, 그리고 뛰어난 그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권의 그런 준비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발표자로서는 금융거래의 비대면 사기 방지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카카오뱅크에서 우리 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FDS 팀을 맡고 있는
민재호입니다. 평소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써주시고 있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료 전문가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금융사기는 이제 개별 은행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초국가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카카오뱅크나 뿐만 아니라 일단 뭐 일간의 개별 은행들이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는 이제 협력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은 날로 지능화되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연결되고 기술로 연대한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론으로는 이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AI 기반 FDS 고도화 방안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방어 체계들, 마지막으로 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법의 지능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기들은 일정한 패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정한 조건들, 예를 들어서 뭐 50대 이상이 뭐 ATM기를 이용해서 100만 원씩 5번 이상 출금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과거의 방식들이었고, 이런 방식들은 예전에 룰로서 쉽게 탐지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사기범들은 그런 빈틈을 찾아서 우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추구하는 데 발생하는 방어의 공백기나 그리고 획일적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한 이런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데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기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AI 기반이 되어야지만 그런 사기범들의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하여 즉각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유입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자가학습도 가능해서 이런 사기의 피를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나이, 이체, 그리고 거래 패턴을 떠나서 고객 행동, 기기 정보, 이체 패턴 등 입체적인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융합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 기반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이렇게 AI를 쓸 수 있게 되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하자마자 FDS를 전면 내재화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고 FDS를 전면 내재화했는데요. 이렇게 FDS를 전면 내재화했어야지만 AI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벤트 엔지니어링과 대용량 서빙 서버를 만드는 IT 개발자들, 그리고 정교한 룰을 탐지하는 기획자들,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을 만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나의 셀로 모여 있어서 새 직군들이 하나의 팀처럼 모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이런 외부 시스템의 제약 없이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른바 실시간 이벤트 처리 아키텍처입니다. 모든 금융 이벤트를 즉각적으로 스트리밍 처리하여 지연 없는 방어 체계를 만들었고요. 이런 카프카라든지 플링크라든 그런 엔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처리 전 데이터를 특징 저장소로 불리는 피처 스토어에 저장시켜서 데이터들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형 학습 및 실시간 추론의 재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룰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은행 처리는 굉장히 많은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이런 굉장히 큰 트래픽을 버틸 수 있는 리액티브 분산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모든 대규모 금융 환경에서도 이제 200ms, 즉 0.2초 만에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초저지연 추론 응답을 보장하는 그런 분산 아키텍처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이를 통해서 노드 중단이 발생해도 무중단으로 결제 차단과 실시간 관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응답성, 유연성, 탄력성을 갖춘 그런 분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분산 시스템, AI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몇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모델은 2가지 정도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7가지에서 8가지인데,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모델들, 여기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좀 특이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무자각 인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됐고요.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고객이 앱 활동을 하면서 보이는 터치 좌표라든지 입력 습관, 그리고 터치 각도,
그리고 스와이프 궤적 등을 사용자의 무의식적인 기계 제약 방식을 학습하여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객이 평소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 혹은 본인의 고객 연령대에 다른 고객의 행동 연령대가 이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게 모르게 고객의 행동 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0.001초씩 느려지고 있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현재 이를 통해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적절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모델은 시퀀스 모델입니다. 시퀀스 모델은 고객의 행동을 문장으로 해독해 주는 모델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몇 개, 두세 개 이렇게 조건을 결합해서 이런 조건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조건으로는 이제 복합한 사기 패턴을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행동이 아닌 시간 순으로 나열된 모든 금융 활동을 묶음 단위로, 이런 청크 단위로 묶어서 통합 분석을 했고요. 뭐 로그인 이후에 잔액 조회하고, 그다음 신규 계좌 개설하고, 뭐 소액 이체하는 이런 패턴들을 모아서 하는 이런 청크 단위의 통합 분석을 진행했고요. 이런 고객의 활동을 이제 하나의 언어로 간주하고 종합적인 맥락을 해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액 분할 이체와 같은 기존 룰 기반으로는 잡기하기 힘든 그 보이스피싱의 패턴을 사전에 예측하여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 모델에는 트랜스포머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트랜스포머 기술이라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뭐 LLM을 통해서 유행하고 있는 자연화 처리 모델 기반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복잡한 행동의 순서와 인과관계를 통으로 파악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과거의 고객이 32개의 행동을 분석해서 앞으로 차후에 16개의 액션 중에서 이분이 과연 사기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기 모델에서 똑같이 나타난 현상들인데, 사기 모델은 극히 정상의 데이터에 비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 데이터 극복을 위한 특수훈련법이 필수로 요구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기거래 특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아니면 사기거래 집중학습을 통해서 이런 탐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탐지 기법들을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이제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술의 내재화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경계도 허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저희는 통신사와 협력해서 기존 통신사 데이터, 서패스라는 그런 금융 솔루션을 저희가 구독해서 통신 데이터를 구독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는 단말기 유심, 교체 이력, 아니면 이 고객이 이제 여러 회선을 하고 있는지 다중 회선 개통 여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지금 고객이 사기범들과 통화하고 있는 이력을 분석을 통한 위험 등급까지 저희가 통신사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제공한 이 AI 모델 속에는 과연 그 기존에 등록된 사기범들과 통화 내력이 있는 경우에 위험 등급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고요. 이 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저희 고객과 다시 통화를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증에서도 조금 더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는 비대면 은행이다 보니 영상 통화를 기반으로 이제 모든 FDS 확인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는 셀카 인증을 또 AI로 고도화해서 전면 내재한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분증 사진, 그리고 본인의 본인의 지금 실시간 얼굴과 그런 비교를 해서 조금 더 본인 여부를 판별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에 좀 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확장뿐만 아니라 저희는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 합쳐서 연합학습 모델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AI 모델에 들어가는 고객 데이터들은 함부로 공유할 수 없는 개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모델의 파라미터만을 공유해서 만드는 글로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글로벌 모델을 공유함으로 따라서 이제 각 행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업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기 패턴들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6월 중에 지금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든 은행들이 들어가는 모델을 저희는 사실 꿈꿨는데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3사가 먼저 진행하였고, 빠르면 내년에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합 모델이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이 닿지 않는 곳에는 공감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런 사기 사건을 100% 완전하게 막을 수 없는 것은 여기 있는 현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과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 참여형 콘텐츠들, 여기 말하는 세물리 테스트나 편의점 알바 탈출 같은 제 카카오뱅크의 주요 고객층인 20, 30대 고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식이 많은 그런 금융권에 있는 고객분, 심지어도 카카오뱅크에서 사기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까지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몰라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더 인식 제고가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방어를 향해선 기술과 생태계 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의 인프라 기술들 물론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협력 생태계들, 통신사, 타은행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경찰 쪽 이런 부분에 많은 생태계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기술 연대, 데이터 연대를 통해서 이제 비대면 금융 사기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카오뱅크가 정말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선제적 사기 방응 대응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카카오뱅크의 민재호 팀장님 진심으로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사스코리아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고도화된 스캠 방어를 위한 차세대 AI 탐지 체계에 대해서 사스코리아 조민기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스의 조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앞단에서 이 경찰분들하고 해외의 이 사기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카카오뱅크에서 은행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금융권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우리가 규제의 변화가 생겨야 하는지, 그리고 금융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안뉴스에서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 다 빼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무과실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 자체가 은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전환의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환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의 변화에 대응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주요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FDS라고 하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시스템들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 규제 자체가 포지티브 규제로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어떤 면책적인 어떤 조항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금융사의 FDS 팀을 만났을 때 1년의 손실 금액이, 금융사가 받는 손실 금액이 5억 원, 6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왜 FDS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금융기관에게 제공되는 이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아직도 망불리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규제에 매여져 있죠.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안 규제에 의해서 금융권이 약간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규제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단말기 통제 위주의 보안 정책이 물론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그러한 형태의 그 정책들이 운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정적인 형태의 탐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클라이언트 중심의 방어에서 금융사가 책임지는 서버 중심의 지능형 적발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모든 FDS에 대한 컴포넌트가 모바일 환경이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전부 금융사의 책임하에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어프로치들을 모든 금융사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 경계 부분만 방어하면 됐었죠. 망분리라고 하는 그러한 규제에 의해서 망만을 모니터링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 보안을 바꿔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에 이제 클라우드화가 된다거나 그리고 망분리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 기준으로 보안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기의 변화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든지 아이디 세프트 같은 그러한 그 본인의 어떤 권한을 상실하는 형태의 사기 그리고 스캠들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앞 시간에 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최근에 스캠들은 전부 앱 프로드, Authorized Push Payment와 같은 본인이 직접 승인하는 형태의 사기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너무나 많은 그 스캠의 형태들이 있죠. 이러한 스캠들이 결국 로맨스 스캠이 되건 투자 리딩방이 되건 그 기관 사칭형이 되건 어떠한 형태의 스캠 형태라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앱 프로드가 돼서 본인이 직접 승인하는 그러한 그 피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스캠이 직면하고 있는 큰 변화의 하나의 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전통적으로 방어하던 영역 결제가 승인되는 부분, AML 측면에서는 이 사후를 모니터링하는 측면, 이 두 개의 측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단에 있는 사전 맥락을 굉장히 깊게 분석해야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직접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송금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거래를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거래하고 있던 거래 시간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기기를 입력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기기 입력 방식, 타이핑하는 방식, 주로 오타가 발생하는 영역이 유사하게 오타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90대, 80대인가요? 80대 부분이 새벽에 주로 한 17개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과연 80대가 그러한 형태의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맥락들이 일치하는지를 전체적인 거래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이 기존의 FDS가 핸들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앱프로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ehavioral Biometrics, 행위 기반의 생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거래 행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은행에 온보딩 될 때부터 송금 이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상에서 이 사람의 거래가 이상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맥락적인 이상 징후를 탐지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 플러스 자금 세탁적인 측면에서 수취인의 어떤 계좌의 비헤이비어가
하나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수치 계좌가 비정상적이면 그 주변에 있는 계좌들은 정상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형태의 연속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프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대응의 속도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규제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 망분리를 기반한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룰이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 시스템에 배포할 때는, 여기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개발계에서 개발하고 테스트계에서 검증한 다음에 실제로 이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기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그러한 것들이 방어하는 것이 실제 금융사가 당면하고 있는 무과실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쓰나미 앞에 그러한 형태의 과거의 방식이 적절한 방식인지 지금 한 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CI/CD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프로치가 존재하죠. Continuous Integration 그리고 Continuous Development라고 하는 방법론이 좀 존재합니다. 모델이나 룰이 개발이 되면 만들어진 즉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운영이 되어야만 어디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금융사가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고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모델의 복잡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금융사에서 FDS를 운영할 때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순식간으로 우리가 증가하는 트랜잭션이나 분석의 니즈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두 번째 해법입니다. AIOPS를 사용할 때 CI/CD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내재화시키는 방식들을 고민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이 바로 애자일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새로운 룰이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버전 컨트롤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금융사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금융사들이 직접 이 사기 방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사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그만큼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위험 기반의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돼서 무한 책임을 금융사에게 줄 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이코노미라고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금융사들이 결국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환경, 망분리와 그리고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환경에서는 금융사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규제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국
국경 범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범죄의 양상이 국내에 있는 범죄 조직 이외에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으로 인한 그러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사들이 그런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활용하는 내부에서 활용하는 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고급화 그리고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뀌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앙상블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실제 모니터링 하시는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CI/CD가 완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을 100%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향후에 발전하는 그러한 사기 범죄, 스캠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FT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스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스라고 하는 회사는 프로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드 플랫폼에서 가장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등 탐지라든지 AI 역량, 그리고 행동 생체 인식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금융사들이 이 프로드를 잘 적발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장표입니다.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 초국가 사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융사들이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인 방어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동인들을 제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협이 변화됨에 따라서 방어하는 방식도 행위 맥락적으로 방해하는 방식들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즉시 사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배포할 수 있는, 새롭게 갱신되는 룰과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CI/CD 체계를 갖추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속도, 그리고 실시간 외부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AI, ML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방어 체계를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스코리아의 조민기 상무님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글로벌 기준도 제시가 되고 국내 법 집행기관들의 정책도 제시가 되면서, 그래서 글로벌 기준과 법 집행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산업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모색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더 뒷받침돼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사기 방지학이라는 것들이 매칭이 돼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세미나를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사실 일단 카카오뱅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FDS와 관련된 이런 선진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사스코리아, 또 자본시장에 꽂힌 우리 코스콤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디지털 자산 예방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는 보난자 팩토리까지 준비를 했던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어서 우리 이 부정적 사기 거래, 사기의 부정적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콤의 이승범 전무님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승범입니다. 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소위 주가 조작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적발 업무, 시장 감시 업무를 한 20여 년 이상 하고요. 현재는 역시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 포함해서 매매 체결이라든지 매매 체결 시스템이라든지 청산 결제, 상장 공시, 지수 관리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자님이 잠깐 소개하셨는데 주가 조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주가 조작은 사실 어떤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시세 조종이나 사기적인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불법 공매도 이러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매매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그런 행위를 통칭해서 간단하고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용어로서 저희들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가 조작 이야기는 한 2시간 정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정책 관련 세미나니까 핵심 위주로 뭘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15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주가 조작이 도대체 얼마나 발생하고 무슨 피해가 있는가, 왜 나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먹는다는 건지 양태를 말씀드리고 그거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와 알로서 문제점, 그렇게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가 조작을 보면요. 한국거래소에서 금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해마다 약 100여 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이 적출이 돼서 그 결과 정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경제규모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는 이제 미공개 정보행위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시세 조정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많이 있고 그들의 행위를 한 자들의 숫자를 보면 시세 조정은 평균 한 20여 명 정도가 공모를 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 이는 40여 명 정도가 무려 공모를 해서 주가 조작을 범행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많은 수입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 왜 나쁠까요? 관념적으로 나쁜지는 알 것 같은데 왜 나쁜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각 나라의 대표 지수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우리 한국의 코스피 시장의 대표 지수죠. 160% 가까이 상승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 같죠.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폭 상승한 결과이고요. 재작년 말까지 정확하게 10년간 계산해 보면 22.3% 상승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가 부진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외면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가득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굉장히 본 활동을 하는 그런 무대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수익률이 부족한 여러 원인이 있을 텐데 그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주가 조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투자자들 그다음에 국내외적인 시장 참여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좀 수익률이 안 나고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는 아무도 계산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이득을 획득했는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획득한 부당이득마저 다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범죄가 양산이 되겠어요? 이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할 때, 현업을 할 때 부정거래를 적발한 사례인데요. 14개 계좌가 한 2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가 그래프고 밑에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가가 두 곳에서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현혹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800원가량의 순매수를 기록해요. 가장 높을 때가 2,5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저때 개인 들어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급락을 했을 때 팔 수도 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겨서 손바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투자자들로 보면
원래 주가 조작 시작하기 전 단계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 2,200억 원의 가격, 국민의 투자자들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게 전부 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5배가량의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부당 이득을 획득한 그 자들이 가진 것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주식 투자의 부의 레버리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목적이라고 써놨죠. 이게 큰 의미를 갖는데요. 뭐 법률, 이게 영어로 통역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률 중에서는 목적범 형태를 띠고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엄격하게 입증을 국가가 해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만큼 입증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주가 조작이 다 목적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벌이 안 된 그런 영역도 있다.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 정부와 관계기관이 작년 가을에 발족을 해서 적발한 케이스죠. 대형 학원과 의료재단 같은 소위 빅리치들이 금융권 대출이나 법인자금, 담보대출을 통해서 1,000억 원을 상당을 마련해서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를 해서 그들에게 주가 조작 기회를 줘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한 그런 케이스가 적발. 이전에도 수십 년 동안 많이 있었던 케이스긴 한데요. 이때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게 고가 매수, 가장 매매, 짜고 치는 거죠. 통정 매매, 허수 주문 등등이 활용이 되고 있다. 우측 그래프는 시세 조정의 가장 전형적인 3단계 배트입니다. 앞에 기간이 깁니다. 저때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눈치챈 투자자를 떨궈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조정 단계에서 급등을 시키고 매매 차익을 획득하고 엑시트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액주주 권리운동가 이미지를 가지고 직접 제가 조사한 케이스인데요. 권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주 좋은 사마리안 같은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주가를 조작한 슈퍼겜이었어요. 재무제표는 양호한데 유통주식수가 적은 수에 과반수를 물량을 확보하고 해가지고 시세조정 세력에게 주가를 조작을 의뢰하고 증권사 측에는 계좌를 일임해서 안 빠지게 유통물 안 빠지게 주가 관리를 하고 눈치챈 매도자들이 투자자들을 매도하려고 하면 뭐 블록들이나 시간의 거래로 유도를 해서 막 하락을 막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저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종교 설명회 같은 부흥회 같은 형태로 유지해서 지인들을 잔뜩 모집해서 서로 사고팔게 해서 조금씩 이익을 보게 하니까 친구가 데려오고 가족 데려오고 해서 약간 폰지 사기처럼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본인들이 알았든 몰랐든 통정매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사건이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갔다가 막판에 앞에 케이스에 집중적으로 팔아지니까 어때요? 6일 연속 하한가를 치는 이런 막대한 주가 조작 행위를 하더라. 이 시세 조정을 하는 여러 이유 등에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목적인데요. 돈을 빌리고 자기 주식을 담보로 맡겨놨어요. 보통 담보 유지 비율을 140% 정도 잡습니다. 많은 데는 160%까지 잡는다고 해요. 근데 반드시 돈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빌려줍니다. 주가를 언제까지 얼마에 맞춰줄 수 있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더 내놓든지 아니면 못 맞추면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강제로 팔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더라. 담보 비율이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자본화 M&A에서 돈도 안 들이고 남의 회사를 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시세종 전력자가 뒤에 숨어 있고 앞에 내세운 명의대주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서 돈을 빌립니다. 차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자금을 대주고 실물 주식을 받으면 그걸로 담보를 갚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하면 허위사실 유포하고 허위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신사업 추진한다. 대거 뭐 외국 자본이 유치를 할 계획이다. M&A를 할 거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세 조정을 벼들여서 주가가 오르면 처분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 상장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경영 악화가 돼서 상장 폐지돼 시장에 퇴출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오는 이런 행위가 빈번하게 요즘 발생하고 있다. 시세 조정을 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인데요. 요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거는 뭐 일일이 여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로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동전 가장 매매 짜고 친다. 직전가보다 자꾸 왜 높이 사요? 비경제적인 매매를 할 이유가 없는데 높여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 그다음에 물량 소진조, 상대 호가를 한 티씩 다 잡아먹는 주문을 냅니다. 그다음 호가 공백 메꾸기, 14,000원에서 14,500원, 15,000원에 있다 그러면 사이 호가를 공백 안 생기게 촘촘하게 내서 틱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허수 호가 두 가지가 있죠. 넣었다 뺐다 정정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그다음에 체결 가능성 높는 저 낮은 단계다 외가격에다가 잔뜩 쌓아서 총 매수호가 잔량이 많게 보이게 하는 레이어링.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말고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시가관여 종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가관여는 시가는 아침 시초가가 당일 가격의 어떤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시가가 갑자기 뛰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호재에 대한 이슈도 없는데, 밑에 빨간색을 보면 전체 이상호가 관여율의 빨간색이 저희가 잡아낸 혐의기하가 거의 90%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종가는 어때요? 아주 쉬운 방식이죠. 하루 종일 매매 안 합니다. 그냥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동시효과 시작하기 직전에 종가만 집중적으로 건드려서 주가를 올립니다. 종가는 다음날 시초가의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종가 관여를 많이 한다. 어떻게 적발하냐? 거래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위에가 그래프고 가운데 빨간색이 혐의군의 잔고 추이고, 밑에 파란색 막대하고 그 밑에 조그만 빨간색 막대가 이상호가 전체 중에서 혐의 그 그룹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호가는 뭐를 말하는 거냐? 밑에 써놓은 겁니다. 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 호가 공백묘기, 통가정, 허수호가, 상한가 뭐 이런 것들을 시종가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혐의 계좌군이 3가지 관여율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이 계좌가 많이 사요. 또 산 것 중에 지나치게 체결을 많이 시켜. 체결됐다고 다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시세가 상승한 것 중에 이 혐의 그룹이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더라. 이런 등등의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부정거래는 시세 조정은 상장 주식이나 상장 파생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정거래는 상장 상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외 주식도 되고, 그다음에 매매 방식도 매매로만 요구하지 않아요. 허위사실 유포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가장 늦게 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 10B 조항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SEC, 증권관리위원회 SEC 룰 10B5를 모델로 해서 일본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인 조항이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파워풀한 조항들입니다. 이 방식을 이렇게 공시를 많이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합병을 통한 부정거래 단계 양태별로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데요. 이게 보면은 상장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차입으로 인수를 했는데 주가가 저조해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싶어요. 차입금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전 세력과 짜가지고 제3회 기금 바이오사를 하나를 펄이라고 하는데, 펄로 이용을 합니다. 저 회사하고 어떻게 하냐면 수합 방식으로 상호 간의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허위입니다. 유상증자를 200억 하겠다고 하면 연기하고 축소하고 결국은 철회해버리는, 이렇게 하고, 한쪽은 유상증자를 자기가 돈 대줘놓고 해서 가장 납입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바이오사업 신사업 진출하겠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짠 작전 세력과 밑에 코스닥 업계 미다스 손이라고 알려진 사람까지 결부가 돼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 이럽니다. 요즘 많이 나온 게 리딩방. 여러분 리딩방 많이 보셨죠?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으시죠? 정말 많이. 저한테도 옵니다. 저한테도. 자, 다 신고합니다. 제가 받고 우리 회사에 신고를 해요. 우측의 그림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파란색 막대기가 뉴스인데요. 뉴스가 많이 있는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상하게 온라인에서 토론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토론과 함께 뉴스가 갑자기 많이 이루어지고, 이 혐의에 저희들이 발견한 혐의 계좌군이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해요. 저 빨간색 막대, 저걸 뭐라 하죠?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라 하죠.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고 계속 가다가 오르니까 일부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뉴스와 게시물이 폭발하니까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 과정에서 증권 방송까지 이제 저 빨간 위에서 화살표 막대. 그래서 방송,
혐의군의 매수, 뉴스, 종목 토론 게시물 4가지가 4종 세트가 동시에 발생하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주가 조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발생한 케이스를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실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예, 투자조합 리딩방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미공개 정보는 잘 아시죠? 상장법인의 내부자나 그들로부터 정보를 들은 정보 수령자나 그 상장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자거나 그 계약 관계에 있는 자의 직원인 사람들을 준 내부자라고 하죠. 이 3가지 주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사거나 미리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가 있죠. 내부자. 재작년에 은행에는 증권 대행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법 회사가 주식 발행을 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매자님 발행을 하면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있는데 그 은행 직원들이 여러 명이 이거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본인만 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하고 대규모로 걸린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뭐 적발은 이렇게 합니다. 적발하는 화면들입니다. 공매, 불법 공매도 이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중앙제어 시스템 NSDS 가동 이후 1년 만에 여전히 또 한 70몇 건을 적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매도는 여러 가지 규제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서 자꾸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공매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10가지입니다. 여기가 다 써놨는데 그냥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가지 사유에 의해서 적발을. 이 이외의 사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틀린 거는 자전거래 보시라는 걸 이용해서 코인 시장은 내재 가치가 없고 only 거래 가격과 거래량에 의해서 형성이 된 투자 판단을 하니까 이 자전거래 보수를 이용해서 거래량 부풀리기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틱 단위가 막 0.1원짜리 됐고 워낙 좁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끌어올려서 막 대여섯 틱을 끌어올리는 이런 러그풀이라는 용어를 쓰고 긁어서 올린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발은 거래소에서 금융위에 통보하면 중차대한 거는 긴급중상 수사기관에 바로 보내고 중요 사건은 증선위에서 조사해서 고발하고 일반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시켜서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 연간 50에서 100건이 발생하는데 기소가 10%밖에 안 된다고 알려졌어요. 대부분 4번 연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해가 한 10명 중에 3명은 또 나온다. 또 적발된다. 그런데 징역형 판결이 높지가 않아요. 최근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혐의를 해서 아무리 보내도 약 9%, 많아야 20% 정도만 징역형 판결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 중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은 판결이 70%. 범죄 수익이 확정이 안 돼 어떻게 징역형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 150년 부과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에 많은 게 25년인데 그나마 2심에서 작년에 8년으로 감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뭘 해야 하냐면 징벌적 환속기준. 지금은 모든 아까 징역형도 그렇고 벌금도 환수금액, 혐의자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획득했냐는 건데 이걸 다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70%가 부당이득을 계산을 못하겠어. 그런데 징역형은 내려. 그러다 보니까 1년 혹은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투자자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라, 부과를 해라. 그러면 최소한 3배 내에 5배는 부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있어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를 요구를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이 그렇다 보니까 부당이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 이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목적법 이야기했죠. 혐의자가 제출한 혐의를 전부 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주가는 그렇게 형성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트리거 단초만 제공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고 뉴스 나오고 공시 나오고 루머가 다 결합돼서 데이터와 비정형태가 결합이 돼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상승한 걸 전부 이 사람들 책임 있는 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 주문하고 타 투자자들이 매매에 동참해서 시세 상승을 하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의 주가자를 인정을 해다라고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법 176조에 보면 저런 조항도 있어요.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을 하는 행위를 시세 조정이라 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서 조작 근절이 안 되고 있다. 시장 전력자 퇴출해야 됩니다. 지금 재작년에 금융투자 제한을 한 3년에서 5년 하고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 못 되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그 증권범죄 피해 광범위함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SNS 이용한 공모한 주가 조작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저게 많이 하니까 사이버 감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사이버 감시를 초기에 이상거래 징후가 발생된 초기에 바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워낙 휘발성이 강하니까 증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양형 기준 시장 결함 가중 지표라는 것을 좀 강화를 해서 대규모를 하거나 주가 조작 기간이 길거나 뭐 금액이 크거나 이러면은 훨씬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길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만 말씀드리고 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기 방지 분야는 사실 업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자본시장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사기 방지를 위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보난자 팩토리의 김영석 대표님께서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들, 또 예방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난자 팩토리의 김영석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랜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상자산 추적과 관련돼 갖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그 내용을 왜 갖고 왔냐면 2년 전에는 캄보디아라는 곳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우리 국제 사기 방지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찰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NIS하고 함께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간에 추적하는 내용들하고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이라면, 이번에는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과의 어떻게 협력을 해서 범죄를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는 보난자 팩토리라는 회사의 대표고요. 지금은 이제 경찰청 사기방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뭐 여기 앞에 계시기도 하지만 미국 국토안보부와 함께 가상자산 추적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뭐 그 중에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을 때 제 얼굴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거기에 인터뷰를 나왔었는데 저희가 추적했던 내용의 모티브가 된 내용이 아마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된 범죄를 어떻게 민간 기업에서 추적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단계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사건을 인지하고 이 사건이 그냥 단편적으로 한 개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도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일반화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민간 기업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럼 마지막에 과연 끝났을까? 후속적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총 4가지 섹션으로 저희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어떻게 주목하게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재작년 2년 전에 그럴싸한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우리한테 코인을 맡기면 하루에 2%씩, 하루에, 연이 아니라 하루에 2%씩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너를 부자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런 것들에 저희가 트랜잭션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돈이 빨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접했던 거는 이 다단계 사기범들이 이 돈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을까를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종착지가 캄보디아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캄보디아에 어떠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전에 2년 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던 게 뭐냐면 NFT 사기였습니다. 그 NFT 사기는 아시죠? 오빠 너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친밀감을 쌓죠.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아 내가 요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오빠도 투자해봐. 항상 보면 다 오빠예요. 표적이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잘 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NFT 사기가 한동안 유행을 하면서 몇 가지 좀 의아한 것들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되게 허접하면서도 NFT를 발행하는 발행 유통 플랫폼하고 저 말씀드렸던 앞서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하고 마치 한 사람이 찍어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컨텐츠만 다르지 주범은 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역추적을 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러한 모든 자금이 하나를 건너서 캄보디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들이 얼마가 되냐라고 보니까 꽤 금액이 큽니다. 원화로 약 500억, 1000억 정도가 한 달에 쭉쭉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구글 트렌드로 봐도 해당 시점에 우리 아까 앞서서 그 KRX에서 시장 감시하셨던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의 특정 패턴에서 검색량이 급증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또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서의 활동 빈도와 검색 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부연 설명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폰지 사기를 그 거점을 캄보디아에 두고 있지만 국내에 잠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자들도 상당수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범죄자들이 어떻게 캄보디아를 활용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도박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인 도박 사이트가 여전히 캄보디아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 제재거래소로 작년에 제재거래소로 후이언이라는 거래소를 제재거래소로 만들었죠. 그러한 후이언 제재거래소가 된 이후에도 과연 이것들이 끝났을까?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다. 계좌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그 유저 어드레스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는 직금 계좌, 입금 계좌 번호죠. 입금 계좌도 계속해서 새로 생성되고 새롭게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로맨스 스캠 아직도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앞서서 저희가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지만 캄보디아를 우리 경찰이 출동을 하면 그네들은 인근 국가로 잠시 몸을 피합니다. 베트남이 지금 그러고요. 아까 오전에 유지은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자흐스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자들을 계속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명확하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양항공 아시죠? 북한에 있는 평양항공. 평양항공이 취항하는 곳이면 가상자산 범죄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라는 일종의 가설이 세우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쉽게 쳐들어가지 못하는 애매한 곳들 그리고 현재로 그 과거에 그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가 많이 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실증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 우리가 그 코리안 데스크 설치 이후에 베트남 또는 카자흐스탄 또는 미얀마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이제 많은 경찰관 분들한테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굉장히 노다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수사에 건수를 많이 올릴 거리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베트남에서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허용을 해주죠. 근데 베트남은 그 AML 기준이 그 AML에 대한 적용 기준이 현재는 은행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증권이나 이런 쪽은 AML에 대한 규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까지도 더 규정이 없는 단계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후에 베트남에서 벌어질 일들이 제2의 후이원 사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 지금 5개 거래소를 정부 주도하에 컨소시엄을 해서 오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AML 규정 자체가 느슨하게 출발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돈 세탁하는 회사들 여전히 캄보디아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전에 저희가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을 북한 자금을 추적하는 단계에서 캄보디아로 돈 세탁을 해서 북한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럼 국가정보원에다가도 우리 경찰에게도 안내했던 이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민간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건 없고요. 결국에는 그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그 범죄 집단으로 넘어가는 곳을 막으려고 하는 1차적인 노력이 저희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업비트 등 뭐 여러 가지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체할 때 사실 저희 서버를 한번 경유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저희 쪽에서 얘네들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상자산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민간기업 차원에서 경찰과 국가기관 쪽에다가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해서 국제제재 대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자, 캄보디아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저희가 수사의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기존에 후이원 거래소 저희가 일망타진해서 다 제재 거래소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돈을 빼돌렸을 때 신비 개런티나 아니면 마스크 EX 이런 등등의 거래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넘어가고 있는 거래소들한테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령 거래소입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거래소인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이후의 범죄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거래소를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소가 설립한 지 5년 됐고 6년 됐고 7년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 거래소가 설립돼서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 거래소들, 지금 죽어있는 거래소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과거의 범죄 패턴이 바뀌었다는 건 아주 3년 전에는 믹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2년 전서부터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 돈 세탁이 가능한 국가로 보내는 거였다면 지금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돈 세탁이 가능한 국가로 보내면서 체인 간의 브릿지하고 덱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인 간의 브릿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고 확인을 해놓고 분석해 놓는 게 경쟁력이 될 것이고 수사에서도 제일 빠른 속도로 추적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정도의 그 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여기는 뭐 영업 기밀이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사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계속 역으로 추적해가는 관계는 굉장히 속도면에서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를 양쪽에서 쏴요. 경로를 쏴서 그 2가지가 합쳐지는 이 확률적인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99%로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토 트레이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 지갑에 대한 이 통제 권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멀티홉이라고 하는 내 지갑에서 한 단계 넘어가 있는 다른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원업이고 2단계 넘어가면 투업이 되는 거죠. 이런 원업과 투업 단계에서의 위험한 지갑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유심히 파악하고 이거를 AI 기반으로 최대한 빨리 연관성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들을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그동안은 국제 공조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해당 거래소에다가 야, 이 사람 피의자 정보를 좀 주세요. 동결을 해주세요. 어때요? 연락 그냥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죠.
24시간, 48시간, 뭐 한 달째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강제할 방법도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과 민간 거래소 간에 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과 그다음에 거래소 간의 동결 요청, 피의자 신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뭐 경찰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 간 암호화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거래소만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겁니다. 범죄 지역으로 갖고 가고 있는 거래소를 거쳐서 갖고 가고 있는 이런 곳들은 이러한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갖고 빠르게 24시간 이내에 동결과 피의자 신원 정보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한 전 세계 거래량의 68% 정도를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14% 정도 구축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올해까지 해서 최대한 범죄 자금들이 해외로 서로가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날까지 다시 나오려면 좀 아껴놔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이 오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열정이 또 넘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향후 발표나 토론에 우리 발표자들께서는 조금만 시간 없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있겠습니다. 토론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3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한테 이제 8분이 남았는데요. 발표자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발표자분들은 정말 짧게 대답을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발표 때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발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민지우 팀장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출범과 동시에 카뱅이 그 FDS 내재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 FDS 내재화를 통해서 그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사기 거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내재화를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1분, 2분 정도 내외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내재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은행이 오픈한 지 이제 올해가 거의 만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9년 가까이 돼 가는데 뭐 금액이나 이런 걸로 치면은 너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작년 한 해만 쳐도 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한해서 한 400억 가까이의 피해를 예방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 정도 있었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뭐 말씀드릴 거는 예방된 사례는 아마 저희 은행도 있고 타행도 있고 뭐 굉장히 사실 많고 앞으로 사기 사건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 금액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은행이 잘하고 있냐 뭐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미리 정책적으로 그런 사기 사건들이 아예 발생할 수 없던 환경을 만들어지면은 그 예방 금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 예방 금액만 크다 이것만 가지고 그 은행이 잘한다 못 잘한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발표에서는 이제 조민기 상무님께서 그 고도화된 스캠 방어를 위한 차세대 AI 탐지 체계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는 약간 주목했던 부분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관련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려면 이 실시간으로 융합이나 활용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융지주회사법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계열사 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법 규제상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물론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그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총칭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들은 현 단계에선 사용을 할 수 없지만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금융기관이 갖춤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법적 규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그 이제 초국경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그런 외부 데이터를 현 단계에서도 굉장히 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앞단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로 금융기관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이승범 전무님께서도 이 자본시장 분야에 있어서 이 사기적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및 근절 대책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 투자자 피해 금액 위주로 뭔가 저희가 처벌 그 대상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세 상승분 전체에 대해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 주가 조작을 저희가 적발할 거냐, 특히 이제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NSDS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무님께서 NSDS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된 그 얘기들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매도 적발 시스템 NSDS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NSDS는 이제 거래소 시장감 시스템 안에 설치된 시스템인데요. 일단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주문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갖춰라. 그리고 갖춰져서 늘 잔고를 대조를 해라. 그리고 그 잔고를 거래소에서 매일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은 그 잔고와 실제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호가 및 체결 데이터 비교를 분석을 통해서 진짜 매도 가능 수량 안에서 매도를 냈느냐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문제는 실제로 그 보고한 거와 차이가 나면은 불법 공매도로 적발을 할 텐데 보고를 허위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악재성 정보나 공시가 나오면 매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가 하락하죠. 매도가 급증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는 공매도 제출 법인의 잔고 보고와 상관없이 늘 상시 감시를 통해서 따로도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체제로 적발하기 때문에 문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공매도는 벌어지고 있고 불법 공매도는 벌어지고 있고 적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석 대표님께서 그 좋은 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처음에 발표를 하셨을 때 예전에는 이제 민관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민민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 민민 협력에 있어서 한쪽의 민은 당연히 bonanza 팩토리일 거고요. 다른 쪽의 민은 MEX와 같은 뭐 캄보디아에 있는 지금 거래소를 염두에 두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러면 이런 민민 협력이 강화가 되면 향후에 이제 민간 어떻게 보면 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민간들이 점차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떤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법 집행기관들에서
어떤 우려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부분이 공적인 영역을 뭔가 점차 더 이렇게 역할을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려하실 만한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법 집행기관은 당연히 법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일이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과의 협력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이 민간 기업한테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같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열심히 여러 거래소들과 얼라이언스를 모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법기관들이나 법집행기관들에게 그 루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명확한 프로세스들을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법기관을 대행해서 역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네들도 저희가 민간기업이 피의자의 신원 정보라든지 동결 요청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취지로서의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테러 자금이라든지 북한 자금이 연결돼 있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는 취지로 같이 이러한 것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있으시면 받고 저희가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Are there any questions, including the presenters to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No? You all ready for a recess? Okay.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 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발표자들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프론트에서 Q&A가 안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3세션에 좌장을 맡아주신 이윤석 박사님께서 거의 초 단위로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커피 타임을 갖고요. 4시 5분부터 자리를 준비하시고 4시 10분에 정확히 제4세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10분부터 마지막 세션인 제4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현재 그 세션 이후에 럭키 드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분 정도에게 오늘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스타벅스 상품권 준비했고요. 대략 한 6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등 3개, 2등 2개, 그리고 대망의 1등 한 분에게는 1억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기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기를 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소 금액이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장례 정비가 되면 조금 일찍이라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 2분 있다 제4세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는 정확합니다. 저는 그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제 4세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래가 우리 청중들께서 가득 차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역시 그 우리 사기 방지와 관련된 국내의 많은 관심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우리 세미나에도 다 투영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4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주제는요, 국내 주요 국가의 사기 방지 체계와 효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의 공공과 그리고 민간 협력에 대한 고교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릴 분은요, 멀리서 왔습니다. 영국 포츠머스에서 오셨고요. 굉장히 잘생기셨죠, 저처럼. 수염이 없다는 게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 브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랜 교수님은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에서 사기 방지와 관련된 학문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our first speaker, Professor Brand. He is a distinguished academic at the University of Portsmouth in the United Kingdom,
who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search on fraud prevention as well a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Please join me in giving him a warm round of applause. Yes,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rganizers for great success, for amazing seminar. I have learned a lot, so thank you for that. Today, what I would like to discuss, I would like to pose a question of why so many counter-fraud and counter-economic crime partnerships actually fail or don't deliver. So this would be not largely because there is not sufficient goodwill or there is a lack of effort, but oftentimes it's because there is not sufficient institutional design that is underpinning those partnerships. So if you look at the left-hand side of the slides, my first proposition is that we can look at infrastructure that a legitimate business depends on, including platforms, telecoms, and banks. It can be seen as a form of shared resources, shared ecosystem. This shared ecosystem is being systematically exploited by organized fraudsters. So the issue is no one can really see a whole picture. So platforms see content, telecoms see message, banks see transaction, and police hopefully will see some form of report or complaint. So this is not an issue of coordination, simply saying you are not doing enough from your side, you should try harder, but it is a structural, systemic problem. This brings me to the right-hand side of the slide, and actually there is a lot of research that is dealing with these forms of shared ecosystems and how they are exploited. In fact, and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and suggest we can think about a framework developed by Eleanor Ostrom. So she was the first woman who obtained a Nobel Prize for Economics in 2009, and she is still the only woman who obtained Nobel Prize in Economics. And she spent her career asking the question, when communities share a resource, why is it so that some of them maintain cooperation and are successful, and others don't maintain cooperation and are unsuccessful? And she used this in the context of hundreds of case studies, looking at examples of fisheries, forests, agriculture, when simply some communities were successful in maintaining partnerships and others have failed. And I think this has never been really used in our area, and in today's seminar we are exploring effectivenes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how to design an effective framework. So if someone has been looking at hundreds of years of history, examining studies, when some design like this works, I think we can learn something from this framework in economic crime too. So what she discovered were so-called design principles that can predict whether collective action is successful or not. So I would like to today have a short look on some of those design principles and whether we can see some of them in ou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mechanisms in counter-fraud. We don't have time to discuss all of them, but I would suggest a few examples here. So first design principle that Ostrom identified were clearly defined boundaries. So who is in the partnership and why? Do they have a skin in the game? Is this defined enough? Is it for everybody or it's not for everybody? So, for example, in the UK, we have example of dedicated car and payment crime unit that has been relatively successful. Here, the finance industry is paying money, is financing this initiative because they have skin in the game, because their business suffers from card payment fraud, and then police is coming along, and this has been quite some success.
Second principle, which I am adapting some of those principles, they're not necessarily in literature are exactly like that, is a proportional cost and benefits that you have within a partnership. Again, I'm not speaking here about the relationship like between fraudsters and victims, but more about like a shared ecosystem that is being attacked by fraudsters. So we see those who bear the cost should as well see some reward. So we have a CIFAS as an example in the United Kingdom, which is non-for-profit database, including fraud data with 775 organizations. So there is a mutual benefit. You can use the data if you contribute to the database, and it sustains participation. Again, she identified 8 principles. They were being developing in time, but we clearly can see some symptoms of success. Last one, I would mention regulatory backstop. It has been discussed quite a bit, for example, on the Singapore example about some of those as well gradual sanctions that may be awarded, for example, in the UK by Ofcom, the UK telecom regulator, and as well regarding, for example, some monitoring mechanisms within the partnership. So some examples when we apply those principles,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work. I don't aim to be exhaust the entire topic here, but just suggesting that I think we can take a step back and think what it really means to cooperate. It's not only we have a goodwill, but clearly there are some conditions which makes it more or less effective. So we see, if we apply these 2 first principles around boundaries and proportionality, we see that if partner owns the infrastructure, it's more likely it's going to succeed. So we speak about telecoms, a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learly, they have a lot at stake because if that ecosystem is undermined, their product is in danger.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banks and AML, in some AML contexts, where simply these incentives are not the same. And we see in the UK, I would argue, and that's my view, a number of those AML-related partnerships have not actually delivered, and they were full of, let's say, wrongly defined boundaries,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not really being aligned with what the problems are. It has been, secondly, if you look at the slide, what works, real-time coordination, it is a form of monitoring. We see that Interpol Global Rapid Intervention of Payments mechanism is something like that is present within those partnerships. There is a higher chance, or it meets some of those design principles that have been identified historically. What I have seen, which I think has a less chance to work, during today we have learned, and some colleagues were discussing, for example, these payments that banks need to give to victims that are victimized. I see those AML logics are being more and more applied to counter-fraud area, and this AML compliance mechanisms and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has been chronically ineffective. I have recently, with my colleagues, wrote a book about it based on interviews with RegTech providers and bankers, and I feel these kind of things are coming to what seems to be quite promising in counter-fraud. And I don't want to be too critical here, but from the Ostrom's perspective, these type of logics are likely less effective. So all of these principles we discuss in the context of domestic policing or domestic cooperation. If you want to d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uccess is that these principles need to travel across borders. Is in some cases, in many cases, more difficult, but the same principles apply. So today we have discussed as well in the morning UK fraud strategy, for example. There's a new strategy with big stress on disruption. It looks promising. What we are trying to do is to export some of those design principles internationally. It had been discussed, which I think is more promising, some of those bilateral partnerships. So we have done a lot of research on cross-border fraud in Nigeria, and clearly the Home Office, for example, identify like Nigeria, stemming fraud from Nigeria is a big problem.
and now it makes sense to make some bilateral relationships, which are much easier to maintain than if you really go to global level. So we have this UN ODC global program in cooperation with Interpol. It has been discussed today. For example, this global framework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What it really is from Ostrom perspective, there are principles how these partnerships look like. If you look at it from Ostrom perspective, I would say it's setting up the boundaries, so principle 1, and is to some extent setting up some expectations from those partners, but it's really emerging. So there is not really something in terms of monitoring who is in, who is out, and this type of principles that we know makes those partnerships effective in practice. We are discussing today scam compounds, so there is an interesting proposition as well coming from initiative of United Kingdom in the context of Interpol Global Task Force on Scam Centers. It's more promising in a way that these boundaries and type of fraud are very clearly defined. There is a very specific problem, which is a good start, but we know that in absence of, there are emerging partner boundaries and monitoring mechanisms, but we know that in absence of them, this type of initiative likely lead to selective enforcement and free riding. So it's an initial stage of certain international response. They usually need to be based on self-interest, and later we might see some spillover effects that are coming to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landscape. And again, I'm here applying some principles that we know how agriculture in Switzerland in 15th century until 21st century was maintained, and how fisheries and forests were preserved because certain principles were followed which sustain cooperation. So I'm just commenting from this perspective on some of these suggestions. Overall, all of these are bringing some positive social capital. Something is finally happening at the international stage, and hopefully it will bring some positive outcomes. So to conclude, I think fraud is a collective action problem. It is, in resolving collective action problems, it's not so much about we cooperate, we are good people, we have a goodwill, and we are determined. Well, it's important, but it's largely about these second stage problems that come once we agree we want to do something, which are associated with underlying institutional design of those specific projects, as have been discussed. So we discussed some of the principles that predict whether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ll work or will collapse. And I think this has not really been applied to this area. So if anyone is interested, please look into that further. This is my invitation. So the UK experience shows what happens when principles are present. We discussed some of those examples, like CIFAs, for example, or some telecommunication mandates. And when they are absent, and for example, I chose for this particular illustration some of the AML fraud responses that are based on, let's say, are designed originally for anti-money laundering. And and this is only my opinion, technology and processes have been already developed. It's the cheapest for banks to be lobbying in a way to be approaching as well counter-fraud in a similar way. So there's always some form of, let's say, regulatory capture where business is important, but we know that, for example, if the problems are related to the genuine infrastructure attacks, it's more likely to succeed. If this is some kind of regulatory obligation that we need to deal with, and it'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frastructure, we're just going to try to make it easier for us. And this architecture, or these principles apply as well to international level. So international architecture is hollow without its domestic foundations. Thank you very much. 네, 아주 핵심을 좀
명확하게 간결하게 좀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컬렉티브 프로드 액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예, 시사 세션이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의 이정만 국장님께서 이 사기 방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4세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이정만 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학술적인 오늘 자리는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 이제 주로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필드에서 금융회사와 또 이제 그 피해자들의 이제 접점으로서 저희가 이제 매일 같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제 이제 예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갖춰지고 이거를 이제 추후에 이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후 구제를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께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아마 금융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올 한 해에는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이제 금융 사기 그 범죄에 대한 예방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최고의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앞서서 금융위원회 김태훈 과장께서 작년에 이제 그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큰 이제 꼭지들만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것들이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올해 대부분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제 그 집행을 위한 그러한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감독원에서는 금융위와 또 금융회사들 또 이제 여러 이제 플레이어들을 이제 다양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뭐 이제 금융 사기 피해 현황과 감독 업무 현황 그리고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전에 이제 아마 경찰청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 금융 사기 피해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금융 사기 피해 현황은 25년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증하였습니다. 25년도에 피해 금액은 한 1조 2,500억 정도로 24년도 8,500억 원 수준에서 한 47% 급증하였고요.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 수도 25년도에 13만 건으로 전년도 7만 건 정도에서 80%로 급증하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강력한 대응을 이제 착수를 했고 그래서 25년 이제 10월부터 그 피해 이제 건수나 금액이나 금액들이 이제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이스피싱과 이제 신종 피싱에 대한 개념인데 뭐 이미 여기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율하는 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이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법은 이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보이스피싱은 이제 기관 사칭형, 이제 대출 빙자형, 또 지인 사칭형으로 크게 우리 국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기관 사칭은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같은 이제 그 기관을 사칭해서 이제 기망을 하는 것이고요. 대출 빙자형은 이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해서 이제 이미 확보된 개인 정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기망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인 사칭형은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만 자녀를 납치해서 또는 납치했다고 이제 속이고 이제 통화를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포감을 유발한 상태에서 이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이제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사칭형, 빙자형, 사칭형 결국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법은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이제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게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속으신 분들이 자기의 이제 돈을 이제 송금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피해 구제 나중에 이제 환급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범죄자들도 이제 교묘해지고 이제 범죄 수법도 이제 다양해지고 이런 이제 법 체계도 아주 정확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종 피싱이라고 해서 로맨스 캠, 뭐 노쇼 사기, 리딩방 사기, 뭐 중고 거래 사기, 뭐 팀 미션, 이제 부업 사기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이제 몸캠 피싱, 몸캠 피싱 뭐 이런 뭐 양태는 이게 뭐 요 정도이지만 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기의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도 있어서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대가성이 이제 없이 순수하게 이제 속아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것도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신종 피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그 당사자 간의 어떤 재화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 하에서는 이제 요것이 이제 저희 체계 하에서 이제 지급 정지시키고 이제 피해자 이제 환급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다중사기 피해 방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지급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계좌가 금융권 안에서 어찌됐든 동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 동결된 자금을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자한테 환급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급 정지로 보고 경찰에서도 지금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 하에서만 그 이제 신종 피싱 외에는 이제 가급적 지급 정지하는 데에서 이제 주저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원래 이제 대상 규율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급 정지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피해 구제 절차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뭐 당장 피해를 입었는데 언제 뭐 감독원에 연락하고 뭐 이제 경찰에 연락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도움을 받겠습니다만 그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빨리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 이제 은행이나 또는 아니면 자기가 송금한 은행에 그 연락을 해서 이거 지금 이제 그 보이스피싱 당했다, 송금했다라는 걸 빨리 알아서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면은 금융회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을 근거로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구두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이제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은 이제 지급 정지가 되고 그걸 근거로 추후에 이제 지급 정지된 이게 계좌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계속 저희가 이제 흐름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아주 여러 단계로 돈이 이제 자금 세탁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금융회사끼리도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지금 피해 사실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계좌에 남아만 있으면은 그 지급 그 계좌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금융회사들이 이제 지급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그 지급 정지 신고가 되면은 이제 감독원에서는 그 단순히 이제 지급 정지한 거 외에도 이제 전자금융 거래 이제 제한 전체 전자금융 거래를 그 명의인 그 범죄자 송금된 돈이 꽂힌 그 계좌를 다 정지시켜 버리고 또 이제 금융거래 제한을 이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기부에 그 범죄에 이용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가장 시작이 이제 지급 정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음 이제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2개월간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예금자한테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금융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이제 그 피해자의 이제 중간에 이제 접점에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 결국에는 이 피해를 예방을 하고 사후구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제 법적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금융회사는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 금융상품 이런 이제 해지할 경우에 이제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계좌를 신청하거나 한도 제한을 이제 풀려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금융거래 목적을 제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이제 FDS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피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밖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금융회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모니터링 팀에서 이제 팀을 하게 되면은 이상한 거래 계좌 그들이 있으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의심이 가면은 이제 임시 조치 지급 정지 전에 사전 단계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기를 이제 바라는 게 이제 신종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지급 정지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회사가 이제 의무가 있으면은 만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나중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최근 이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이제 제도 개선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금융 당국에서는 다양한 이제 그 일반인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나 어떻게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제도 개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것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진제도 개선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작년에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하였고 또 오픈 뱅킹에 대해서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하고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말의 기준으로 저희가 금융회사들이 얼마만큼 이제 보이스피싱을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응 체계도 이제 시범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것은 뭐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보통 이제 스미싱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일으켜지거나 카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제 비대면으로 또 마찬가지로 계좌가 개설되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그 밖으로 이제 유출되고 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금융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전적으로 금융회사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요걸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 금융권에서 이제 요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계좌가 개설되고 대출이 신행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걸 해제하려면은 이제 반드시 이제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 가서 직접 본인 확인하고 이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2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뭐 한 4~5천만 명 되는데 한 50만 명 정도가 요 사전 그 안심 차단 서비스를 이제 가입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이제 문진제도도 있는데 문진제도도 최근에 이제 도입하고 개선한 부분인데 이제 일반인들은 정말 이제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한번 속으면은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신적으로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감독 당국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이제 그렇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한테 이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수차례 알려주고 송금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본인은 그게 지금 이제 본인이 말에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금융회사도 애를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금융 거래를 할 때 마치 이제 병원에서 문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또 사기범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이제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거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키워드로 이제 실제로 쓰게끔 하거나 또 이제 직원들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이런 문진 제도를 이제 의무적으로 또 하도록 이제 지도를 했고 지금 교육 이제 그렇게 실제 이렇게 액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대응 체계 평가 실시입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 이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종합 대책에 있는 부분인데 대응 체계를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객관적이고
금융회사들마다 얼마든지 이제 우열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17개 또 상호금융권 이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 뭐 금융회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영실태 평가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이제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를 통해서 이제 종합 등급을 이제 산출을 해서 총 5개 등급으로 이제 나눕니다. 계량 평가는 이제 피해자 고객 수 대비 전체 피해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1인당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인력을 투입해서 그 이제 전체 인원 대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비율을 보고요. 그다음에 FDS를 활용해서 탐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가중치를 둬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잘하는 은행은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근데 또 부족한 은행들은 또 부족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영실태 평가는 이제 그 절대 평가로 하는데 요건 이제 일단 그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본 거고요. 이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이제 수용성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이제 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잘하는 은행은 또 이렇게 표창도 하고 못하는 은행은 이제 개선 계획을 내고 이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인데 이것은 이제 오전에 저희 우리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이제 목차만 말씀을 드리면은 AI 플랫폼 그 ASAP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름 붙인 금융과 통신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이제 모아서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이 이제 자금 세탁에 많이 활용이 되고 원화로 이제 보통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원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이걸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 이제 코인으로 바꿔서 이럴 경우에 이제 지급 정지를 이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홀딩 이제 그 프리징이 되려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제 은행처럼 똑같이 이제 지급 정지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저희가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코인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인을 어떻게 환산해서 이제 나중에 환급까지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역량 강화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제 뭐 소위 밖에서 얘기하는 이제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라고 하는데, 뭐 영국, 호주, 싱가포르 저희 미국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는 당연히 이제 이쪽에 이제 조인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통신사도 아시다시피 이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이제 금융회사만 막아서 될 일인가? 애초에 시작은 통신사들의 핸드폰,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으로 그 통신과 금융이 이제 함께 작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시다시피 통신사들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앱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이제 유료로 아주 고차원의 그런 것들은 또 유료화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신 쪽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피해 책임에 이제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통신 쪽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아주 이제 저희는 뭐 이제 금융회사 이제 학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홍보 활동, 교육을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취약 계층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10계명이라고 이제 피해 예방 10계명도 마련을 해서 이제 그런 것도 했고, 또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이제 설명해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 방향은 이제 ASAP
앱을 이제 고도화하는 거, 그다음에 FDS 탐지율을 이제 높이는 것.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들고 이제 그 금융회사들도 우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DS 시스템이 각자 이제 은행들 있고 잘하는 은행들은 자체 룰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탐지를 해내는데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은행들도 있어서 이 룰 자체를 이제 공통적으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좀 못하는 이제 회사들은 좀 더 공동 룰을 이제 고도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상자산이랑 이제 피해보상 요거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대응 이제 검사 연계랑 이제 제재 조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시면 금융회사마다 이제 역량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과태료만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되려면은 저희가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적절하게 못했을 경우에 이제 지도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하나 금융회사들한테 이제 그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요 이제 보이스피싱 요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좀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의 한계상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논의된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저희가 이제 금융 감독하고 금융회사들 감독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앞으로 많은 또 도움을 또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감독의 체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편견 체계 등등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이제 두 분의 발표자 이후에 종합 토론만 마무리되면은 이 열정적인 분위기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발표자께서는요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죠? 예. 먼 길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 그 금융범죄 세미나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어서 발표 주실 분은 멀리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호주의 여러 가지 사기 방지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주시고 또 제언을 주실 분입니다. 호주 법무부 대학원대학교 칼리지 오브 로의 의장이신 Chairman, Mr. Joseph 칸다르자스키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셉 의장님은 판사로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체계라든지 호주 정책에 특히 사기방지법 체계에 대해서 많은 제언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College of Law has a very long and deep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it is indeed an honour and privilege for me to be here and speak as the chair of the College of Law. So I'm an unusual speaker in terms of the context, but you'll see how it all fits in a moment. As the second last speaker of the day, I want to keep my comments brief. And next, I've decided to depart from the presentation in your pack. So I'm not going to refer to the PowerPoints. I want to put a different perspective on it. And I do so because during the course of today, we have had our eyes and ears really focused on a lot of the issues that are the core, and you can read the presentation, but I want to just highlight some things that are quite relevant. To set the context, I am a person with over 40 years experience in the law and recently retired from judicial office. That is relevant, and you'll see so in a moment. I am now classified as a senior, and here is a gold card, right, that you get as a senior. You might say, what is the relevance of that to today's conference? I'll get there in a second. For me, there are 4 pillars of relevance in relation to how we deal with fraud. And core to that, and we've mentioned it in passing during the course of the day, is education. The other 3 pillars
are detention, prevention, and successful prosecution. And I want to stress the word there, successful prosecution. I began my career, and one of the first things I did was white-collar crime cases. The civil cases were quite successful. The criminal cases on the same facts were unsuccessful, and they still continue to be so. So, what makes a senior different in relation to fraud? Let me set the context, because I think we need to do a series of education for us seniors. In Australia, we have had all our call centres very much outsourced. So getting a phone call from the Philippines or from India or any other jurisdiction does not trigger in your mind that it is a scam. Energy companies ring you, you think it's legitimate. You get a lot of these phone calls, and if you are a senior, it's really difficult for the senior, because the education spectrum and the marketing is all designed against the senior. All the campaigns are and we mentioned today once, the influencers. We, the seniors, don't understand the influencers. So there's no point educating us in that way. When I did become a senior, the Australian government did write to me and gave me some material in relation to security. And it indicated that perhaps you'd like some training now that you are a senior in trying to understand what this world around you is happening. It is well understood that we have an ageing population and a large number of people. My grandchildren know a lot more about cyber and technology, even at 3 years and 5 and 8, than I do. And we are quite vulnerable. And it's everybody in this room's job to protect that group. They are continually being scammed. They don't check their bank accounts every day. Some of them can't even remember what their password is to get in their bank account until something actually happens. Education is really the key, and putting my hat as the chair of the college on, is really the key to assist in getting better at it, not simply systems. I was at it with my grandchildren on the weekend, and I took them to what is called our Royal Easter Show, and I was buying stuff on my credit card. Funnily enough, even though the transactions are all small, there are a large number of transactions, and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my bank declining my credit card. I was shocked, but pleasantly shocked. And they went through a whole process of identifying myself. But I'm articulate. A lot of seniors struggle even in that process because they're asked to recall a series of events when the phone call occurs. And we're not very good at getting that message out to the seniors. And the seniors are quite vulnerable in terms of how fraud operates. To give you an example, in my own neighbourhood, a wealthy woman decided to set up an investment scheme, and her target was wealthy women. Right? Now, many millions of dollars were siphoned off, and then she mysteriously disappeared. It was all built on trust. Seniors will lower the level, they will trust. And we can't create systems that wipe out trust. And seniors are very gullible when it comes to trust and relationships. We have on our television shows every week a senior falling into a trap of fraud, right? And it's everything that happens. It can be somebody coming to do a repair on their house. That's fraud when a job that should cost $5,000, the senior is charged their life savings. The police have to struggle to try to unravel this, but not very successfully. From all my practicing career, I look at the convictions in this space. It's not great, right? And I'm going to look at a couple of case studies in a moment that are in the PowerPoint to show that we are starting to tackle, but not tackling necessarily successfully, because it's not rape or murder.
Fraud has always been given a lower priority, yet it actually can destroy people. And in the senior space, let alone the younger space, we have now seen suicides in Australia of people who lose their life savings because of the scam. And it's not the romance scam, that's certainly features, but the romance scam is only part of the situation. And the romance scam is really about people being vulnerable. There's a lot of psychology on that. They fall into a trap. But most seniors are not in the romance scam space. We're too old for that, really, to get excited. So we get scammed in other ways. Now, when we talk about white-collar crime in Australia, I want to broaden the definition, which I've done in the PowerPoints. It's a lot more than money laundering. We include insider trading, and insider trading is problematic. Corporate fraud, embezzlement, tax evasion, and bribery and corruption. Our regulators include the Australian Securities Industry Commission, the Australian Consumer Commission,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nd now we've just embarked on a new anti-money laundering campaign. Who were the people who opposed that the most? The lawyers. It was extraordinary. The legal profession in Australia did not want anti-money laundering to occur, and secondly, it did not want themselves to be regulated, because legal practices are now regulated as of July this year with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So they cannot, in other words, do things with their clients which may otherwise be on the verge of illegality. That, again, is another significant change. In terms of our public and private collaboration, which is one of the themes of this conference, I wanted to briefly mention that we are involved in the Global Coalition to Fight Financial Crime, and this seeks to combat financial crime by strengthening our work, and again, it's mainly in the AML regime. And we have a bribery prevention network which unites businesses,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to help avoid these crimes. And I noticed in that great presentation a couple ago about how some things work in collaboration, some things don't work. Collaboration must not be competition. When it's competition, it's not going to work. And we see that too often with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way the funding works. They're trying to compete, not collaborate. Collaboration is the key. I will end now with 3 short comments about recent cases, just to give you the flavour. And you'll pardon me when I'm trying to read, because as you get older, your reading is not that great either. So we had a recent case involving a former NAB employee, and this case is still current. The charges are ongoing.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case is that he's the facilitator. So the fraud itself is, over $200 million. The best they've got about him is that he is a senior manager who was able to facilitate the scheme. In terms of what he may have got out of it, we're unable to say, right, at this point. So without him being in the middle of it, the scheme may otherwise fail. Now, this goes to one of my core issues, really, which is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way companies operate. I mentioned that in the actual presentation. There is a failure amongst a lot of boards to treat corporate governance seriously. And with startup companies in particular, as you know, there's always the rush, not the detail. I myself won't sit on any boards that does not have a prope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s quite critical. And directors must move away from having cups of tea and biscuits and focus on corporate governance. It is key to assist the elimination of fraud. From a baby solicitor point of view, 40 years ago, one of my first fraud cases, we found a person who stole about $2,000 worth of product. That doesn't seem very much, even 40 years ago. But we thought, with the client, why would a senior executive steal $2,000 of product on his way out to retirement? There was an investigation which then led to me travelling to London and Germany, which was great as a young lawyer,
to unearth that he had interposed in the organisation contractors. So the company was buying products from overseas with a markup. The companies didn't exist, and he was getting all this money,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40 years ago being scammed out of the system. The police prosecution was a complete failure. They were unable to put it together. The civil prosecution was successful. His mistake was that he was seen to buy a hotel, right? And one of the members of staff thought, how could he afford a hotel on an $80,000 salary? The second case study, and I'm conscious of time, is a tax fraud and money laundering case involving Michael Ezekidis and Anthony Dixon. Again, it's very recent. It's 2024. These were directors of a company. This scheme, over $135 million.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Serious Financial Crimes Force, which involved multiple joiners. And this goes to collaboration. The Australian Tax Office,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the Commonwealth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all united. It was a sham corporate structure. The companies were fake. The valuations were fake. And it was controlled by the offenders. High valuations, large tax depreciations. The funds moved through the UK, Hong Kong and the UAE and were sent back as disguised loans. It took 6 years of investigation. Whether that's value for money is a different question. 6 years, and finally they seized luxury cars, jewelries, yachts, even a shopping centre was taken back. These people did go to jail. This is one of the success stories. One guy got 10 years and the other guy got 14 years jail. But we don't see that very often. And finally, in this presentation today, I just wanted to mention the insider trading case because we haven't really focused on insider trading because we still think it's not that often, but it actually does happen, and with AI, it will happen even more. This recent insider trading case where there was 18 months imprisonment imposed on Mr. Stewart. Now, he, if you like, which goes to the other extreme of the jail sentence and the way the prosecutions work, he got, an 18 months imprisonment initially for only about a $60,000 offence, right? And ultimately, he was given 2 years of good behaviour, but the damage he could have caused unchecked would have been more significant. Thank you. 네. 호주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발표였습니다. 예,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근에 조용필 쇼 있었죠.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조용필의 버금가는 마지막 세션의 발표자 우리 김나일 박사님께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김나율입니다. 우선 이렇게 초고가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디지털 금융사기 및 스캠 증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발표에서는 금융사기와 스캠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어떠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대응을 넘어서 규제와 법제화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사례들을 소개를 드린 뒤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이후로 본격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금융의 접근성이 제고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OECD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들의 약 85%가 이런 금융 사기와 스캠이 현재 금융 소비자가 마주하는 가장 큰 금융 시스템 이런 운영 환경적인 굉장히 거시적인 위험 요인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뭐 저소득 국가나 뭐 고소득 국가나 이런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가장 주요한 금융 소비자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답변하였고요. 2025년뿐만 아니라 향후 2026년 또 향후까지도 계속 주요 요인일 것으로 답변한 국가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 사기와 스캠은 날로 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2025년 글로벌 안티 스캠 연합 가사에서 한 42개국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 조사 인구의 약 57%가 지난 1년 동안 스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중 23%는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파악된 총 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4,400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금융사기범이 이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통로나 채널은 전통적으로 문자, 전화 이런 것들이 주요했고 여전히 주요하지만 이 외에 온라인 상의 접근 방법인 뭐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앱, 소셜미디어 포스팅 그리고 뭐 디지털 광고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채널로 점점 다변화되고 있고 온라인 디지털 상의 접근 방식이 이제 더 주요한 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금융 스캠에 사용된 온라인 플랫폼 순위를 보면 1위는 왓츠앱, 뭐 페이스북, 지메일, 인스타, 텔레그램, 틱톡, 아웃룩 X 등의 순서대로 온라인 채널 플랫폼들이 금융 사기와 스캠에 많이 활용되고 사기범의 접근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스캠 피해와 사기에 자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오스코는 2025년 3월 전 세계 불법 금융투자 업체와 금융 사기에 대한 경보 시스템 일명 아이스캔 네트워크를 출범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증권감독기관은 자국 내에서 파악된 사기와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체의 정보를 이제 이오스코의 아이스캔에 공유하고 그러면 이렇게 플랫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금융 투자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손쉽게 이제 연계를 하여서 조회를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게 목적이었고요. 출범한 지 2달 뒤인 5월 이오스코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아이스캔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증권시장감독청인 ESM이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이런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뭐 10여 곳의 기업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스캔 네트워크에 2025년 동안 총 8,400여 개의 알러트 경고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를 이제 유형별로 파악을 해보자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등록, 무인가를 한 상태로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로는 사기 및 기타 유형의 위법과 부정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무허가와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금융 상품의 유형을 파악을 해보자면 비교적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서 그 디지털 금융 문해력이나 또 이해도가 다소 취약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나 암호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경고 건수가 작년 2025년 1분기에 비해서 2026년 1분기 파악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국제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톡은 2024년도 8월에 운영 정책을 개정하면서 불법적으로 투자 자문 혹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런 것이 적발될 경우에 해당 그 오픈 채팅방 그리고 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카카오톡의 전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운영 정책을 개정을 해서 그 결과 작년 8월 금융당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운영 계정도 약
5만 건 이상 이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이런 자율 규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뿐만 아니라 구글도 자율 규제에 동참했는데요. 구글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 중 최초로 이런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에 대해서 인증 절차를 도입해서 그런 인증 절차를 도입한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도입 후 첫 6개월 동안 불법 금융 광고가 신고된 건수가 약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로 자율적 대응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과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 규제와 법제화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2024년 10월부터 지급자 승인형 푸시결제 APP 사기에 대해서 은행권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로 이체한 경우일지라도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수취은행과 송금은행이 피해액을 분담하여서 최대 8만 5천 파운드 내에서는 금융사기 피해액을 배상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 10월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2024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 규모에 대한 리포트를 비교를 해본 결과 UK 파이낸스 리포트에 의하면 보고된 사례 건수, 금융사기 건수, 신고된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총 사기 피해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추후 데이터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물론 있겠지만 금융권의 이런 금융권 그리고 이런 결제 서비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배상 책임 규제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호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 등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통신사까지도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 대상으로 규정을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기관들이 주체별 의무 위반 경중에 따라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분담하여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법제화로 되었습니다. 이제 간략히 국내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는데요.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 에이셉 금융당국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점이 이제 이러한 플랫폼이 출범해서 많은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데 2025년 가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캠 피해를 겪은 국내 응답자 중에서 약 26%는 본인이 겪은 스캠 경험을 어디에도 리포트하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파악된 그런 스캠 경험 미보고자 비율인 2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데요. 스캠 피해를 왜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는 크게 실질적인 장애 요인, 그다음에 중요성 인식이 부족한 점, 그리고 감정적 장애 요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이제 신고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혹은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내가 겪은 경험이 스캠인지 확신이 없었다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정부까지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잘 구축할 필요성은 물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적절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통해서 이러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병행되어야 근본적으로 금융사기와 스캠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융연구원의 김내일 박사님이 정말 칼같이 아주 아름답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발표를 잘 맞춰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분의 발표자 토론으로 모시겠습니다. 제4시연에서 발표하신 우리 발표자 여러분들 앞에 단상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한 동안 시간 관계상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더레이터를 맡은 전북대학교 민경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측의 요청으로 영어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Kyung Sun-min. I'm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I currently serve as the auditor of the KFCPA, Korean Financial Crime Prevention Association. It is my great honor to serve as the moderator for today's final session. At the request of the organizer, the discussion session will be conducted mainly in English. We have heard many valuable and insightful presentations today, and I believe it has been a very productive program overall. This session is also no exception. However, I do not want to take too much of your evening time. I have been given a strict deadline of 5:20 p.m. It means that I have less than 7 minutes. And my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ensure that we stay on schedule so that the closing session can proceed without delay. So I'll move directly into the discussion. I'll first provide brief comments and questions for each presenter.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presenters could keep your responses concise. And if time permits, I'll also take a few questions from the floor, but it's not possible maybe. And I'll begin with the presenters in the order of the presentations. So, first, Professor Bram Hook, thank you for your succinct and clear presentation. Your approach to framing fraud as a collective action problem is a wake-up call to me. It offers a valuable perspective beyond the traditional crime control approach. Because I'm focusing on anti-corruption policies, it also reminds me of similar discussions in the anti-corruption literature. The same structure may also apply to both corruption and fraud. So I have a brief question regarding the global dimension. So when you think about 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what do you see as the key requirements for making it work in practice, especially given differences in legal and financial systems across countries? It might be the main obstacle to making a cooperation. Different legal financial systems generate different profits in each country, right? So what is your answer for this? I don't have a silver bullet here, thank you. But to reflect, I think one thing is to manage expectations. And so it's perhaps a question to ask about what's the public good and why you want to do what you're doing. So we see cooperation worked in environments where there was like some active enforcer that created some incentives for others to join. So in anti-corruption, we have USA has been kind of targeting historically, for example, European corporations for their bribes in overseas jurisdictions, or they were targeting UK corporations for bribes in Saudi Arabia, for example, and then just British didn't like Americans to be sanctioning British corporations, so they started sanctioning them too, and ultimately on bilateral and then multilateral basis they start cooperation. So this might be one way, just take a lead. Yeah,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answer. I wanted to discuss a little more about it, but we don't have enough time. So next, Director Jung-man Lee, thank you for your very informative and practical presentation. It was particularly helpful to see the comprehensive efforts being made from prevention systems to victim prote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seems that a great deal of work has been already done, and policy framework is quite extensive in South Korea.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voice phishing remains a serious and persistent problem. So my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is still missing at this stage? Are there areas where the supervisory authority also alone cannot address the issue, but where additional support or changes from other institutions are needed? 제 질문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여전히 많은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감독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처벌 수준을 감독기관이 정할 수는 없겠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통신사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이 범죄를 막고 어찌 됐든 마지막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에이셉이나 또 FDS 룰 만들고 이제 그런 걸 고도화하려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그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확보되는 또 금융 통신 그 또 수사기관의 그런 정보들이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FDS 시스템에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FDS에서 이제 탐지가 되면은 그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그 역량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통신사 이슈가 있는데 통신사는 사실 저희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앞서 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회사 배상도 지금 아직 이제 도입이 예정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통신업권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나 또 이제 우리 금융 쪽 이제 정부 이제 부처 그 장관님이나 이제 과기부랑 이렇게 해서 부처 간에 이제 좀 협의를 계속 해 나가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서로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통신사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explanation. And now, Chairman Joseph Katanjanti AM, thank you for your very clear and insightful presentation. I was very impressed by how you highlighted the vulnerability of seniors and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through concrete case examples. I have one question. It seems that institutions like the College of Law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white-collar crime. You mention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so there may be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hrough education. Also, capacity building and building network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 from your perspective as chairman, what role do you see the College of Law playing in this area and how could it contribute more actively to the future? Well, I'll have to get in a 30-second response. The College of Law sees itself as a significant player in educa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UK. That's our heartland. And we design practical programs for the profession, but the profession not just being lawyers. We have gone much wider in our philosophy, and it's to link the training to the output. So it's not academic in its approach, it's very practical, and that's where we see we can do work. We a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is area is becoming increasingly significant and that people need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it and the warning signs, and it is part of everybody's practice. As I said earlier, the lawyers were very angry with the anti-money laundering legislation. We're not politicians, we are educators. We allow the regulators to do what they need to do, and we'll teach in relation to that. Yeah, thank you for your second answer, and I want to say every time I learn a lot from you. Okay, finally, Dr. Nayul Kim, thank you for your very insightful presentation. I found it particularly interesting how you highlighted international approaches such as the UK case and the Australia case. I have one question. In the light of these international cases, how do you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n particular, do you see Korea moving toward a similar direction? Or do you think a different policy path would be more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제 질문은 이제 아까 호주하고 영국 사례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시간 때문에 말씀을 더 못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 과연 그런 사례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조금 모디파이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제가 이제 자율적 규제도 분명히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만 이제 법제화를 통한 조금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합리적인 방법 내에서 모색이 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이전 금융 사기 범죄가 범국가적 또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인볼브 되는 방향으로 점점 디벨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된 금융회사, 통신사, 뭐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등 여기에 그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뭐 자율적으로든 그리고 법제화 정책 방면으로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nswer. And yeah, we have okay.
We have now completed all the questions and answers. Are there any questions from the floor? But time is up. 예, 없으신 걸로 알고.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 if you want to do, you are welcome to ask the speakers individually after the session. 예,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o, if there are no further questions, we'll conclude this session here. This is enough to conclude our session. Thank you for everybody for staying with us until the end.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는 우리 민경선 교수님께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잘못 사회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한 사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멘트 드리고 공식적인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우리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UN ODC의 글렌 프리차트 그리고 UK의 우리 에브린 펑 등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또 UN 기준이 또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현재 우리 이 나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고 또 우리 금융위원회 또 경찰청을 통해서 현재 전기통신 피해 환급법이라든지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이 지금 입법화되고 있고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과 국내 정책이 결합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를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카데믹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법률과 산업이 나가야 될 방법들이 이제는 함께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는 다소 아쉬웠지만 그러나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다음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걸로 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세미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